의식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과정은 마치 깊고 차가운 심해에서 억지로 끌어올려지는 듯한 고통을 수반했다. 머리 뒤쪽에서 둔탁하게 울리는 통증은 그녀의 뇌세포 하나하나를 짓누르는 것 같았고 눈꺼풀은 천근의 납덩이를 매달아 놓은 듯 무거웠다. 하지만 한재인은 본능적으로 신음소리를 삼키며 거칠어진 호흡을 가다듬었는데 이는 오랜 세월 동안 훈련받은 생존 본능이 무의식 중에 발동한 결과였다. 그녀는 아직 눈을 뜨지 않은 상태에서 주변의 환경을 파악하기 위해 청각과 후각을 곤두세웠는데 미세하게 진동하는 바닥과 규칙적인 엔진 소음은 이곳이 이동 중인 차량 내부임을 알려주었다. 코끝을 스치는 냄새는 낡은 가죽이나 기름 냄새가 아니라 최고급 천연 가죽 시트에서 나는 은은한 향기와 고가의 위스키 향, 그리고 아주 희미하게 섞여 있는 비릿한 피 냄새였다. 제이는 자신의 몸 상태를 빠르게 점검했는데 손발이 묶여 있지는 않았지만 전신이 두들겨 맞은 듯 욱신거렸고 특히 왼쪽 갈비뼈 부근에서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다. 그녀는 자신이 안전한 침대 위가 아니라 적의 소굴 혹은 그보다 더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음을 직감하고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눈을 떴다. 시야가 확보되자마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차창 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칠흑 같은 야경이 아니라 맞은편 좌석에 다리를 꼬고 앉아 자신을 응시하고 있는 한 남자의 실루엣이었다. 차내의 조명은 어두웠지만 창밖에서 간헐적으로 들어오는 가로등 불빛이 남자의 얼굴을 비출 때마다 제인의 심장은 쿵 하고 내려앉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는 날카로운 턱선과 차가운 눈매, 그리고 흐트러짐 없는 완벽한 슈트 차림을 하고 있었는데 그 모습은 텔레비전 뉴스나 경제 잡지의 표지에서 수도 없이 봐왔던 바로 그 인물이었다. 대한민국을 넘어 아시아 경제를 움직이는 거대 기업 천일그룹의 젊은 총수이자 철의 CEO라 불리는 강서준이 바로 그녀의 눈앞에 앉아 있었다. 제인은 순간적으로 자신이 꿈을 꾸고 있는 것인지 의심했지만 갈비뼈를 찌르는 통증은 이것이 명백한 현실임을 자각하게 했다. 그녀는 자신이 왜 이 거물의 차 안에, 그것도 만신창이가 된 상태로 앉아 있는지를 이해하려 애쓰며 기억의 파편들을 필사적으로 긁어모았다. 기억나는 것은 빗줄기가 쏟아지던 부두의 창고, 타겟을 감시하던 중 발생한 의문의 폭발, 그리고 누군가의 습격을 받아 의식을 잃기 직전 마주쳤던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의 잔상뿐이었다. 강서준은 제인이 깨어난 것을 확인하고도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마치 실험실의 쥐를 관찰하는 과학자처럼 냉담하고 분석적인 시선으로 그녀를 훑어보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반쯤 비어있는 위스키 잔이 들려 있었는데 잔을 쥐고 있는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어 그가 겉으로 보이는 평온함과는 달리 극도의 긴장 상태이거나 억눌린 분노를 참아내고 있음을 짐작게 했다. 제인은 천천히 상체를 일으켜 세우며 좌석 등받이에 등을 기대 앉았는데 이 짧은 동작만으로도 현기증이 일어 시야가 잠시 흔들렸다. 그녀는 마른 침을 삼키며 목을 축인 뒤 최대한 감정이 배제된 건조한 목소리로 입을 열어 상황을 파악하려 했지만 목소리는 생각보다 훨씬 거칠고 갈라져 나왔다. 천일그룹의 강서준 회장님이 납치범은 아닐 테고 제가 왜 여기 있는지 설명을 좀 들어야겠습니다. 그녀의 도발적인 질문에도 강서준의 표정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고 오히려 입가에 조소를 띠며 위스키 잔을 가볍게 흔들었다. 차가운 얼음이 유리에 부딪히는 맑은 소리가 적막한 차 안을 울렸고 그는 낮은 목소리로 대답 대신 질문을 던졌다. 납치범이라. 상황 파악이 아직 안 되는 모양이군. 내 차에 폭탄을 설치하고 도주하다. 잡힌 암살자가 할 말치고는 너무 당당하지 않나? 암살자라는 단어가 귀에 꽂히는 순간 제인의 머릿속에서 혼란스럽게 흩어져 있던 기억의 조각들이 하나의 끔찍한 그림으로 맞춰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어젯밤 의뢰받은 산업 스파이건을 조사하기 위해 부두 근처에 잠복해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그 시간, 그 장소에서 강서준을 노린 대규모 습격 사건이 발생했던 것이다. 그녀는 폭발에 휘말린 민간인을 구하려다 오히려 현장에 있던 경호팀에게 제압당했고 그 과정에서 머리에 타격을 입어 기절했던 것이 분명했다. 제인은 억울함에 소리치거나 변명하는 대신 차갑게 식어가는 이성을 붙잡고 현재 자신의 처지를 냉철하게 분석했다.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자인 강서준이 자신을 암살 용의자로 지목했다면 경찰에 넘겨지는 순간 그녀는 법적인 절차를 밟기도 전에 사회적으로 매장되거나 감옥에서 의문사할 가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이상한 점은 그가 자신을 즉시 경찰이나 정보기관에 넘기지 않고 자신의 개인 리무진에 태워 어디론가 이동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이것은 그가 공식적인 법의 심판보다는 다른 방식의 해결을 원하고 있거나 혹은 자신에게서 아직 얻어내지 못한 정보가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제인은 이 틈새를 파고들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제인은 깊은 숨을 내쉬며 통증을 억누르고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강서준을 똑바로 응시하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한 논리를 전개했다. 회장님 같은 분이 정보를 그렇게 허술하게 다루실 줄은 몰랐군요. 제가 정말 회장님을 노린 암살자였다면 폭탄이 터지기 전에 현장을 빠져나갔지. 굳이 폭발 반경 안에 남아있다가 경호팀에게 잡히는 멍청한 짓은 안 했을 겁니다. 제 옷을 보면 아시겠지만 저는 화약 잔여물보다는 진흙과 기름때가 더 많이 묻어 있습니다. 그건 제가 폭발물을 설치한 게 아니라 폭발에 휘말려 튕겨나갔다는 증거입니다. 그녀의 말은 논리적이고 침착했으나 강서준의 의심을 완전히 거두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는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태블릿 PC를 집어들어 화면을 켠 뒤 제인의 앞으로 밀어 던지듯 놓았다. 화면 속에는 흐릿하지만 분명히 제인으로 식별되는 인물이 폭발 직전에 차량 근처를 배회하는 CCTV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다. 영상 속의 그녀는 무언가를 찾는 듯 주변을 살피고 있었는데 제3자의 눈으로 보기에는 영락없이 폭발물의 위치를 확인하거나 도주로를 확보하는 테러리스트의 모습으로 오해받기에 충분했다. 영상은 거짓말을 하지 않지. 게다가 잔해 소지품에서 나온 장비들, 도청 탐지기나 락핏 같은 것들은 평범한 시민이 가지고 다닐 만한 물건은 아니더군. 이름은 한재인, 전직 정보사 특수임무 수행요원 출신의 현재는 처리하기 곤란한 문제를 해결해주는 해결사. 내 뒷조사가 틀렸나? 강서준이 읊조리는 그녀의 신상 정보는 정확했고 이는 그녀가 의식을 잃은 동안 이미 철저한 조사를 마쳤음을 의미했다. 제인은 자신의 과거가 낱낱이 파헤쳐졌다는 사실에 불쾌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이것이 기회가 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 그가 자신의 능력을 알고 있다는 것은 역으로 그 능력을 필요로 할 수도 있다는 뜻이었기 때문이다. 제인은 태블릿을 밀어내며 입가에 묻은 핏자국을 손등으로 닦아냈다. 조사가 정확하네요. 그렇다면 더 잘하시겠군요. 제가 맘먹고 회장님을 죽이려 했다면 폭탄 같은 요란한 방식보다는 저격이나 독사를 택했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회장님이 지금 살아서 저와 대화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제가 범인이 아니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녀의 대담한 발언에 강서준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차 안의 공기는 마치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긴장감으로 가득 찼고 운전석과 뒷좌석을 가로막는 차단벽 너머로는 아무런 소리도 들려오지 않아 고립감은 더욱 증폭되었다. 강서준은 한동안 말없이 제인을 응시하다가 들고 있던 위스키 잔을 단숨에 비우고는 넥타이를 거칠게 풀었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감과 함께 숨길 수 없는 초조함이 서려 있었는데 이는 단순히 암살 위협 때문만이 아니라 더 거대하고 복잡한 문제에 직면해 있음을 암시했다. 자네의 그 자신감, 허세인지 실력인지 곧 알게 되겠지. 우리는 지금 내 안전가옥으로 가고 있다. 경찰도, 검찰도, 심지어 내 회사 내부에
누구도 모르는 곳이지. 자네가 정말 결백하다면, 그리고 자네 말대로 실패하지 않는 전문가라면 오늘 밤 나에게 증명해야 할 거야. 그의 말에는 묵직한 살기가 담겨 있었지만 제이는 그 이면에 깔린 절박함을 읽어냈다. 천하의 강서준이 공권력을 불신하고 정체불명의 용의자를 자신의 은신처로 데려간다는 것은 그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아무도 없다는 반증이었다. 그때 갑자기 차량이 급격하게 방향을 틀며 타이어가 아스팔트를 긁는 날카로운 소음이 차 안을 찢을 듯이 울려 퍼졌다. 관성에 의해 제인의 몸이 한쪽으로 쏠리며 통증이 느껴지던 왼쪽 갈비뼈가 문손잡이에 부딪혔고 그녀는 짧은 비명을 지르며 고통을 참아냈다. 강서준 역시 중심을 잃지 않기 위해 손잡이를 꽉 잡았는데 그의 표정은 당황하기보다는 올 것이 왔다는 듯 차갑게 굳어 있었다. 회장님, 뒤에 놈들이 붙었습니다. 3대, 아니 4대입니다. 인터폰을 통해 다급하게 외치는 운전기사의 목소리가 들려왔고 곧이어 둔탁한 충격음과 함께 리무진의 뒤쪽 범퍼가 강하게 들이받쳤다. 제이는 본능적으로 몸을 낮추며 상황을 파악했는데 창밖을 스쳐 지나가는 불빛 사이로 검은색 SUV 차량들이 리무진을 에워싸며 위협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이것은 단순한 추격전이 아니라 훈련된 프로들이 타겟을 확실하게 제거하기 위해 벌이는 사냥이었다. 강서준을 노리는 세력은 그가 살아남은 것을 확인하고 2차 공격을 감행한 것이었다. 고개 숙여 제인이 소리침과 동시에 우측 차창 밖에서 섬광이 번쩍이더니 방탄유리에 거미줄 같은 금이 가며 하얀 흉터를 남겼다. 총격이었다. 일반적인 권총탄이 아닌 방탄 차량을 뚫기 위해 개조된 고위력 탄환임이 분명했다. 강서준은 제인의 경고에 따라 신속하게 바닥으로 몸을 숙였지만 그의 눈빛은 공포보다는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제인은 이 상황이 자신에게 닥친 위기이자 동시에 누명을 벗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임을 직감했다. 그녀는 고통스러운 몸을 이끌고 좌석 아래 숨겨져 있을 법한 비상무기를 찾기 위해 손을 더듬었지만 그녀의 손에 잡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무기 없습니까? 이 차 그냥 샌드백이 되려고 만든 건 아닐 텐데요. 그녀가 다급하게 묻자 강서준은 좌석 팔걸이 아래의 비밀 수납함을 열어 글록 권총 한 정과 예비 탄창을 꺼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제인에게 건네는 대신 자신이 직접 장전하며 사격 자세를 취하려 했다. 제인은 그가 총을 다루는 솜씨가 나쁘지는 않지만 지금과 같은 고속주행 상황에서 움직이는 표적을 맞추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단번에 알아봤다. 이리 줘요. 회장님 실력으로는 타이어는커녕 가로수나 맞출 겁니다. 제인은 예의나 격식을 따질 겨를도 없이 강서준의 손에서 거칠게 권총을 낚아챘다. 강서준이 순간적으로 반항하려 했지만 제인의 압도적인 악력과 살기 어린 눈빛에 눌려 손을 놓고 말았다. 그녀는 익숙한 동작으로 슬라이드를 당겨 약실을 확인하고 안전장치를 해제한 뒤 깨진 방탄유리 틈새로 총구를 내밀었다. 차가 심하게 흔들리고 시야가 제한적인 최악의 조건이었지만 제인의 호흡은 거짓말처럼 차분해졌다. 그녀의 눈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빛났고 머릿속에서는 차량의 속도, 바람의 저항, 타겟의 움직임이 수치화되어 계산되고 있었다. 쾅! 첫 발이 발사되었고 리무진을 바짝 뒤쫓던 선두 SUV의 앞바퀴가 정확히 터져나가며 차량이 중심을 잃고 회전했다. 뒤따르던 차량들이 엉키며 굉음과 함께 도로 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제이는 망설임 없이 다음 타겟을 향해 조준을 수정하며 방아쇠를 당겼다. 그녀의 사격 솜씨는 예술에 가까웠고 이를 지켜보는 강서준의 눈에는 경악과 함께 묘한 흥미가 서리기 시작했다. 격렬했던 추격전은 제인의 활약으로 일단락되었고 리무진은 연기를 내뿜으며 간신히 추격자들을 따돌리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차 안에는 화약 냄새와 거친 숨소리만이 가득했고
정적은 이전보다 훨씬 무겁고 복잡한 의미를 담고 있었다. 제인은 뜨겁게 달궈진 총구를 내리고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등받이에 털썩 주저앉았다. 극도의 긴장이 풀리자 잊고 있던 통증이 밀물처럼 밀려왔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버텨냈다. 강서준은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정리하며 제인을 바라보았는데 그의 눈빛은 처음의 경계심과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단순한 용의자로 보지 않았으며 자신의 생명을 구한 그리고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폭풍 속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칼로 인식하기 시작한 듯했다. 그는 천천히 손을 내밀어 제인에게서 총을 돌려받으려 하지 않고 대신 굳게 다물었던 입을 열어 새로운 제안을 던졌다. 거래를 하지. 한제인, 자네가 내 목숨을 구했으니 나도 자네에게 기회를 주겠다. 72시간. 그 안에 진짜 범인을 찾아와. 그러면 자네에 대한 모든 혐의를 없던 일로 해주지. 하지만 실패한다면 그땐 내가 직접 자네를 지옥으로 보낼 것이다. 이것은 협박이자 동시에 구원의 밧줄이었다. 제인은 피 묻은 입술을 비틀어 웃으며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듯한 눈빛을 보냈다. 유리 감옥에서 깨어난 그녀에게 이제 멈출 수 없는 게임이 시작된 것이었다. 서울의 번화한 도심을 벗어난 리무진은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외곽 도로를 한참 동안 질주한 끝에 지도에도 표시되지 않는 깊은 산속의 요새와 같은 저택으로 들어섰다. 육중한 철문이 기계적인 소음을 내며 열리고 차가 진입하자 정원 곳곳에 매복해 있던 무장 경호원들이 그림자처럼 나타나 차량을 에워쌌는데 그들의 움직임은 군대보다 더 조직적이고 위압적이었다. 한제인은 차창 밖으로 보이는 저택의 위용에 잠시 시선을 빼앗겼는데 그것은 단순한 주거 공간이라기보다는 거대한 콘크리트 벙커 위에 화려한 대리석을 덧입혀 놓은 현대판 성체에 가까웠다. 차가 멈추고 문이 열리자마자 차가운 밤 공기가 훅 끼쳐 들어와 그녀의 뜨거운 뺨을 식혀주었지만 동시에 온몸의 근육을 긴장시키는 서늘한 살기 또한 함께 느껴졌다. 강서준은 아무런 말 없이 차에서 내려 성큼성큼 앞서 걸어갔고 제인은 경호원들의 삼엄한 감시를 받으며 절뚝거리는 다리로 그의 뒤를 따라야 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이곳의 지형 지물과 탈출 경로를 파악하려는 계산이 본능적으로 돌아가고 있었지만 곳곳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와 적외선 센서들은 이곳이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살아서 나갈 수 없는 철통 같은 보안 구역임을 경고하고 있었다. 그녀가 안내된 곳은 화려한 응접실이 아니라 저택 지하에 위치한 창문 하나 없이 차가운 금속 벽으로 둘러싸인 취조실과 흡사한 공간이었다. 중앙에 놓인 철제 테이블과 의자 하나, 그리고 천장에 매달린 눈부신 백열등만이 덩그러니 놓여있는 이곳은 방문객을 위한 곳이 아니라 죄인을 심판하기 위한 공간임이 분명했다. 제인은 거칠게 의자에 앉혀졌고 곧이어 들어온 건장한 체격의 남자가 문을 잠그고 그녀의 맞은편에 섰는데 그는 강서준의 경호실장인 최무진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제인에 대한 적대감과 경멸이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었고 재킷 안쪽으로 불룩하게 튀어나온 권총의 형상이 그가 언제든 무력을 행사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암시했다. 회장님께서 널 데려오라고 하셨지만 내 생각은 다르다. 쥐새끼는 발견 즉시 목을 비틀어 버리는 게 가장 확실한 처리 방법이지. 최무진의 목소리는 굵고 거칠었으며 그는 제인의 반응을 살피기 위해 위협적으로 책상을 내리쳤다. 하지만 제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를 올려다보며 피 섞인 침을 바닥에 뱉어냈는데 이는 그녀가 굴복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무언의 저항이었다. 제인은 최무진의 위협을 한 귀로 흘려들으며 의식을 잃기 전에 기억을 되살려 현재 상황과 연결고리를 찾으려 애썼다. 어젯밤 그녀는 천일그룹 경쟁사의 사주를 받고 산업 스파이를 추적하던 중 부두 창고에 잠입했었는데 그곳은 원래 그녀의 타겟이 접선하기로 한 장소였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밤 그녀는 컨테이너 뒤에 숨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지만
예상치 못한 불청객들이 등장하면서 모든 계획이 틀어지고 말았다. 고급 세단들이 연이어 들어오고 강서준이 차에서 내리는 것을 목격한 순간 제인은 자신이 거물들의 전쟁터 한복판에 잘못 발을 들였음을 직감하고 철수하려 했었. 그러나 그녀의 예리한 감각이 창고 지붕 위에 매복한 저격수의 스코프 반사광을 포착했고 동시에 바닥에 설치된 폭발물의 타이머가 돌아가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녀의 몸은 이성보다 먼저 반응하여 강서준을 향해 달려들었다. 위험해요. 라고 외치며 그를 밀쳐내는 순간 폭탄이 터졌고 그녀는 폭풍에 휘말려 날아가며 의식을 잃었던 것이다. 그녀는 생명의 은인임에도 불구하고 암살자로 몰린 이 기막힌 상황에 헛웃음이 나왔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의 개입이 없었다면 강서준은 이미 고인이 되었을 거라는 사실에 묘한 안도감을 느꼈다. 최무진은 제인의 침묵을 긍정의 표시로 받아들였는지 더욱 거세게 몰아붙이며 그녀의 멱살을 잡고 일으켜 세웠다. 누구 사주를 받았나? 경쟁 그룹인가? 아니면 해외 조직인가? 네가 입을 열 때까지 뼈를 하나씩 부러뜨려 주지. 그의 주먹이 제인의 복부를 향해 날아오려는 찰나 굳게 닫혀있던 철문이 열리며 강서준이 들어왔다. 그는 방금 전에 흑투성이 슈트를 벗고 편안하지만 품격 있는 라운지웨어로 갈아입은 상태였지만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카리스마는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다. 그만해, 최 실장. 손님에게 무례하군. 강서준의 낮고 차분한 목소리는 최무진의 주먹을 허공에 멈추게 만들었고 그는 불만 가득한 표정으로 씩씩거리면서도 즉시 제인을 놓고 뒤로 물러섰다. 강서준은 천천히 다가와 의자에 앉으며 제인에게 얼음주머니를 건넸는데 이것은 호의라기보다는 그녀가 정신을 차리고 대화에 집중하게 만들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다. 내 경호실장은 충성심이 과해서 탈이지. 하지만 자네도 알다시피 내 목숨을 노리는 자들이 너무 많아서 말이야. 자네가 차 안에서 보여준 그 사격 솜씨 보통 내기가 아니더군. 국정원 블랙 요원 출신이라는 소문이 사실인가 보지. 제인은 얼음주머니를 부어오른 광대뼈에 갖다 대며 강서준을 쏘아보았는데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 대신 호기심과 계산이 번뜩이고 있었다. 제 신상 명세서는 이미 다 읽으신 것 같고 본론으로 들어가시죠. 저를 여기 데려온 진짜 이유가 뭡니까? 단순히 범인을 잡기 위해서라면 경찰이나 당신의 그 유능한 경호팀을 쓰면 될 텐데요. 그녀의 날카로운 지적에 강서준은 흥미롭다는 듯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그는 테이블 위에 두 손을 깍지 끼고 올려놓으며 몸을 앞으로 기울였는데 이는 그가 이제부터 할 이야기가 극비사항임을 의미했다. 자네 말이 맞아. 내게는 수많은 경호원과 변호사 그리고 경찰 인맥이 있지. 하지만 문제는 어젯밤 내 이동 경로와 스케줄은 1급 기밀이었다는 거야. 내 최측근, 즉 이 집 안에 있는 누군가가 정보를 흘리지 않고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지. 내부의 배신자를 찾기 위해서는 내부에 속하지 않은 그리고 놈들의 냄새를 맡는데 탁월한 사냥개가 필요해. 바로 자네 같은 사람 말이야. 강서준의 제안은 명확했고 동시에 위험천만했는데 그는 제인에게 자신의 그림자가 되어 내부의 적을 색출해 달라는 것이었다. 제인은 이 제안이 함정일 수도 있다는 의심을 거두지 않았지만 거절할 경우 닥쳐올 미래 또한 암담하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녀가 거절한다면 강서준은 그녀를 경찰에 넘길 것이고 조작된 증거와 권력의 힘으로 그녀는 평생 감옥에서 썩거나 의문의 사고사로 위장되어 제거될 것이 뻔했다. 반대로 제안을 수락한다면 그녀는 대한민국 최고 재벌가의 어두운 권력 암투 한가운데로 뛰어들어야 하며 실패할 경우 양쪽 모두에게 쫓기는 신세가 될 것이다. 하지만 제인의 피 속에 흐르는 모험심과 훼손된 명예를 되찾고자 하는 욕망이 그녀를 자극했다. 그녀는 단순히 억울한 피해자로 남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했고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고 이용하려 했던 진짜 범인에게 본때를 보여주고 싶다는 오기가 발동했다. 조건이 있습니다. 72시간 동안
제 방식대로 움직입니다. 당신의 부하들을 붙이지 마세요. 그들이 감시자가 될지 방해꾼이 될지 알 수 없으니까요. 제인의 당돌한 역제 안에 최무진이 발끈하며 나서려 했지만 강서준은 손을 들어 그를 제지하고 제인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좋아. 하지만 나도 조건이 있다. 자네 몸의 위치 추적기와 도청 장치를 부착한다. 자네가 도주하거나 딴 마음을 먹는 순간 그 즉시 내 사병 조직이 자네를 제거할 거야. 그리고 필요한 자금과 장비는 지원하겠지만 공식적인 내 지원은 없다. 잡히면 자네는 그냥 미치광이 테러리스트가 되는 거고 난 자네를 모르는 사람이 되는 거지. 그것은 완벽하게 불공정한 노예 계약이나 다름없었지만 제인은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법적인 보호가 아니라 놈들을 추적할 수 있는 시간과 자원, 그리고 자유로운 활동 반경이었다. 거래 성립이군요. 강 회장님, 후회하지 않게 해드리죠. 대신 일이 끝나면 약속대로 제 기록은 깨끗하게 지워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보너스도 잊지 마시고요. 제 몸값이 꽤 비싸거든요. 제인은 뻔뻔할 정도로 당당하게 요구했고 강서준은 그런 그녀의 태도에서 묘한 신뢰감을 느꼈다. 계약이 성립되자마자 강서준은 즉시 행동을 개시했는데 그는 최무진에게 지시하여 제인에게 필요한 장비 목록을 접수하고 그녀가 씻고 옷을 갈아입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제인은 안내받은 욕실에서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마주했는데 헝클어진 머리와 피투성이가 된 얼굴, 찢어진 옷차림은 처참했지만 눈동자만은 그 어느 때보다 생생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뜨거운 물로 몸에 묻은 진흙과 핏자국을 씻어내며 앞으로 72시간 동안 벌어질 치열한 두뇌 싸움과 전투를 시뮬레이션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부두에서 수집한 단서들, 즉 특수한 화약 냄새, 저격수의 위치, 그리고 도주 차량의 타이어 자국 등이 정교하게 재구성되고 있었다. 그녀는 샤워기 물줄기 아래서 잠시 눈을 감고 자신을 공격했던 자들이 남긴 미세한 흔적들을 되짚어 보았다. 놈들은 프로였지만 완벽하지는 않았다. 현장에 남겨진 탄피 중 하나가 묘하게 익숙한 규격이었는데 그것은 러시아, 마피아나 동유럽 용병들이 주로 사용하는 특수 탄환일 가능성이 높았다. 제인이 말끔한 검은색 전술 슈트로 갈아입고 다시 응접실로 나왔을 때 테이블 위에는 그녀가 요청한 최신형 노트북, 특수통신 장비, 그리고 소음기가 장착된 권총과 여분의 탄창이 준비되어 있었다. 강서준은 창가에 서서 비 내리는 정원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의 뒷모습에서는 거대 그룹을 이끄는 자의 고독과 무게감이 느껴졌다. 그는 제인의 인기척을 느끼고 뒤를 돌아보며 차갑지만 신중한 목소리로 첫 번째 단서를 던져주었다. 어젯밤 부두에 있었던 건 나뿐만이 아니었어. 내 이복형인 강민철, 그자가 비밀리에 그 지역을 매입하려 했다는 첩보가 있었다. 그가 직접 움직였는지 아니면 하수인들을 보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쪽부터 파보는 게 좋을 거야. 강민철, 제인도 익히 들어본 이름이었다. 천일그룹의 2인자이자 호시탐탐 회장 자리를 노리는 야심가. 그가 연루되어 있다면 이 사건은 단순한 암살 미수가 아니라 거대한 기업 전쟁의 서막임을 의미했다. 제인은 장비를 챙겨 넣으며 짧게 대답했다. 형제간의 우애가 참 좋으시네요. 가족 모임에 총을 들고 가야 할 판이니 제인은 강서준이 제공한 검은색 스포츠카의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었는데 묵직한 엔진 배기음이 그녀의 심장 박동과 공명하며 아드레날린을 솟구치게 했다. 조수석에는 최무진이 건네준 암호화된 스마트폰이 놓여 있었는데 화면에는 71, 59, 59라는 붉은색 숫자가 카운트다운을 시작하고 있었다. 이제 그녀에게 주어진 시간은 3일, 그 안에 거대 기업의 그림자 속에 숨어있는 유령을 찾아내 목덜미를 물어뜯어야 했다. 차가 저택의 정문을 빠져나와 어둠 속으로 질주하자 빗줄기는 다시 거세지기 시작했고 도시는 거대한 괴물처럼 입을 벌리고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제인은 백미러로 멀어지는 저택을 한번 흘끗 보고는 엑셀러레이터를 깊게 밟으며 첫 번째 목적지인 뒷골목 정보상들이 모여있는 구역으로 향했다. 그녀의 눈앞에 펼쳐진 도로는 위험과 진실이 뒤섞인 미로와 같았지만 그녀는 망설임 없이 그 속으로 뛰어들 준비가 되어 있었다. 악마와의 거래는 이미 시작되었고 이제 남은 것은 승리하거나 파멸하는 것뿐이었다. 제인이 떠난 뒤 강서준은 서재로 돌아와 굳게 닫힌 금고를 열고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다. 봉투 겉면에는 프로젝트 네메시스라는 빛바랜 글씨가 적혀 있었고 그 안에는 놀랍게도 한재인의 과거 군 복무 시절 사진과 그녀가 처리했던 사건 파일들이 들어 있었다. 그는 사진 속의 앳된 얼굴과 지금의 날카로운 얼굴을 비교하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사실 그는 제인이 어젯밤 우연히 그곳에 있었다는 것을 믿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녀가 그곳에 있을 것을 알고 있었을 수도 혹은 누군가 그녀를 그곳으로 유인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한재인, 자네가 이 판을 뒤집을 조커가 될지 아니면 나를 겨누는 또 다른 칼이 될지 지켜보겠어. 강서준은 봉투를 다시 금고에 넣고 잠그며 창밖의 어둠을 향해 건배하듯 빈손을 들어 올렸다.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그 중심에선 두 남녀의 운명은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서울의 화려한 네온 사인이 닿지 않는 도시의 이면, 구로구의 낡은 공구 상가 골목은 쏟아지는 빗줄기 속에서 음습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다. 한재인은 검은색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코트깃을 세운 채 진흙탕이 튄 골목길을 거침없이 걸어가고 있었는데 그녀의 발걸음 소리는 빗소리에 묻혀 거의 들리지 않았다. 그녀가 향하는 곳은 간판도 없이 셔터가 반쯤 내려간 허름한 전파상이었는데 이곳은 겉보기엔 고물상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뒷세계의 정보와 불법 장비가 거래되는 은밀한 거래소였다. 제인은 입구에 설치된 낡은 CCTV를 향해 잠시 시선을 주었다가 익숙한 리듬으로 철문을 두드렸다. 잠시 후 셔터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올라갔고 안에서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은 노인이 경계심 가득한 눈빛으로 그녀를 맞이했다. 제인은 말없이 주머니에서 찌그러진 5.56 민민 탄피 하나를 꺼내 작업대 위에 올려놓았는데 금속이 유리에 부딪히는 날카로운 소리가 적막한 공기 흐름을 깨트렸다. 노인은 돋보기를 고쳐 쓰고 탄피를 집어들더니 이내 미간을 찌푸리며 혀를 찼다. 이건 구하기도 힘든 물건인데 러시아산 철갑탄이잖아. 민간에 풀린 물량이 거의 없을 텐데 어디서 구했나? 노인의 질문에 제인은 대답 대신 지갑에서 두툼한 현금 뭉치를 꺼내 탄피 옆에 놓았다. 출처는 묻지 말고 최근에 이 물건을 대량으로 취급한 놈들이 누군지만 말해. 그리고 이 탄 안에 묻어있는 특유의 화약 냄새, 일반적인 게 아니야. 주문 제작된 거란 소리지. 제인의 날카로운 지적에 노인은 헛기침을 하며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다. 자네 감은 여전하구만. 맞아. 이건 보스토크라는 용병 그룹이 주로 쓰는 커스텀 탄이야. 놈들은 돈만 주면 대통령이라도 쏘는 미친 개들이지. 최근에 인천항을 통해 컨테이너 하나 분량이 들어왔다는 소문이 돌았어. 수취인은 유령 회사 명의였지만 배달된 곳은 영등포 쪽 물류 창고였다네. 노인이 건네준 족지에는 창고의 주소와 좌표가 적혀 있었고 제인은 그것을 머릿속에 입력한 뒤 미련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제인이 다시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을 때 조수석에 놓인 암호화 스마트폰의 화면이 밝아지며 강서준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위치 확인됨. 위험 지역으로 이동 중이군. 지원이 필요하나? 제인은 코웃음을 치며 메시지를 무시하고 내비게이션에 노인이 알려준 물류 창고의 좌표를 입력했다. 강서준이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은 불쾌했지만 동시에 그가 이 상황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다는 것은 그녀에게 묘한 안정감을 주기도 했다. 그녀는 빗길을 뚫고 영등포의 공장지대로 차를 몰았는데
머릿속에서는 보스토크라는 용병 그룹과 천일 그룹의 연결 고리를 찾기 위한 추론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만약 강서준의 이복형인 강민철이 정말로 이 일에 연루되어 있다면 그는 단순히 킬러를 고용한 수준이 아니라 거대한 자금을 동원해 사병 조직을 운영하고 있을 가능성이 컸다.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이 도심의 불빛에서 점점 멀어지며 칠흑 같은 어둠으로 바뀌어갔고 제인의 눈빛 또한 그 어둠만큼이나 깊고 차가워졌다. 물류 창고는 폐쇄된 공장 단지 한가운데 위치해 있었는데 녹슨 철문과 깨진 창문들은 이곳이 오랫동안 방치된 곳임을 보여주는 듯했다. 하지만 제인의 예리한 눈은 건물 옥상에 설치된 최신형 감시 카메라와 입구 쪽 바닥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대형 트럭의 타이어 자국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차를 멀리 떨어진 숲속에 숨겨두고 어둠을 틈타 창고 뒤쪽의 배수관을 타고 지붕으로 올라갔다. 빗줄기가 굵어져 시야를 가렸지만 이는 오히려 그녀의 침투를 돕는 천연 위장막이 되어주었다. 제인은 천장의 낡은 채광창을 통해 내부를 내려다보았는데 창고 안은 밖에서 보이는 것과는 전혀 딴판이었다. 수십 명의 무장 인력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나무 상자들을 트럭에 싣고 있었고 그 상자들에는 농기계 부품이라는 라벨이 붙어 있었지만 그들이 다루는 조심스러운 태도로 보아 그 안에는 총기나 폭발물이 들어있음이 분명했다. 제인은 채광창의 잠금 장치를 능숙하게 해제하고 소리 없이 캐워크 위로 내려와 그림자 속에 몸을 숨긴 채 그들의 대화를 엿들기 시작했다. 작업 반장으로 보이는 남자가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그의 목소리는 거칠고 신경질적이었다. 일정이 앞당겨졌다고요? 물건 분류도 아직 안 끝났는데 알겠습니다. 내일 밤 파티 전까지는 무조건 배송하겠습니다. 그런데 잔금은 확실한 겁니까? 상무님께서 직접 확인하신다고 하니 실수 없게 하죠. 상무님이라는 단어가 제인의 귀에 꽂히는 순간 그녀의 뇌리에는 강서준이 언급했던 강민철의 측근 중 한 명인 조상무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조상무는 천일그룹의 물류 계열사를 담당하는 임원으로 강민철의 오른팔로 알려진 인물이었다. 제인은 주머니에서 소형 고성능 마이크를 꺼내 그들의 대화를 녹음하기 시작했고 동시에 손목에 찬 웨어러블 PC를 이용해 창고 내부의 와이파이 네트워크에 접속을 시도했다. 보안은 예상보다 허술했는데 아마도 그들은 자신들의 은신처가 노출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한 듯했다. 네트워크에 접속한 제인은 창고의 재고 관리 서버를 해킹하여 최근 입출고 내역과 자금 흐름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화면에 쏟아지는 수많은 데이터 속에서 그녀는 블루미스트라는 유령 회사의 이름을 발견했는데 이 회사는 지난 몇 달간 천일그룹의 해외 계열사로부터 거액의 컨설팅 비용을 송금받고 있었다. 그리고 그 자금은 다시 여러 단계의 세탁 과정을 거쳐 이곳 물류 창고를 운영하는 하청업체로 흘러들어가고 있었다. 이것은 명백한 횡령이자 불법 무기 밀매의 증거였으며 강민철이 그룹의 자금을 빼돌려 자신의 사병을 양성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단서였다. 제인은 데이터를 다운로드하며 승리감을 느꼈지만 그 순간 갑자기 창고 전체에 요란한 경보음이 울려 퍼졌다. 침입자 발생, 서버 접속이 감지됐다. 놈을 찾아. 작업 반장의 고함 소리와 함께 무장한 용병들이 일제히 총을 들고 사방을 훑기 시작했다. 제인은 자신이 해킹 도중 놈들이 설치해둔 트랩을 건드렸음을 깨닫고 즉시 연결을 끊었다. 젠장, 너무 쉬웠다 했어. 제인은 캐워크 난간을 뛰어넘어 반대편 컨테이너 위로 착지하며 몸을 날렸다. 그녀가 있던 자리에 총알이 빗발치며 불꽃을 튀겼고 날카로운 파열음이 고막을 때렸다. 제인은 몸을 웅크리고 컨테이너 사이를 빠르게 이동하며 응사했는데 소음기가 장착된 권총에서 발사된 탄환들은 정확하게 놈들의 다리와 어깨를 관통했다. 그녀의 목표는 전멸이 아니라 탈출과 데이터 확보였기에 불필요한 살상은 피하며
적들의 기동력을 무력화하는 데 집중했다. 용병들은 조직적으로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지만 어둠과 지형지물을 완벽하게 활용하는 제인의 움직임을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녀는 연막탄 하나를 바닥에 던져 시야를 차단한 뒤 미리 봐두었던 환기구를 향해 전력으로 질주했다. 뿌연 연기 속에서 놈들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제인은 환기구 덮개를 발로 차 열고 그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환기구를 통해 건물 밖으로 빠져나온 제인은 빗속을 뚫고 숲속에 숨겨둔 차를 향해 달렸다. 뒤에서 놈들의 고함 소리와 추격하는 발소리가 들려왔지만 그녀는 이미 차에 시동을 걸고 있었다. 타이어가 진흙을 튀기며 헛돌다가 이내 그립을 찾고 맹렬하게 앞으로 튀어나갔다. 제인은 백미러로 멀어지는 창고를 확인하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고 떨리는 손으로 강서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회장님, 빙고입니다. 놈들이 내일 밤 파티를 위해 물건을 옮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우의 조상무, 아니 강민철이 있다는 물증도 확보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강서준의 차분하지만 분노가 서린 목소리가 들려왔다. 수고했어. 내일 밤 파티라면 그룹 창립 기념 자선 갈라쇼를 말하는 거겠군. 놈들이 감히 내 안방에서 일을 벌이겠다는 건가. 제인은 핸들을 꽉 쥐며 빗물이 흘러내리는 차창 밖을 응시했다. 그냥 파티가 아닐 겁니다. 제가 엿들은 바에 따르면 놈들은 그곳에서 무언가 큰일을 꾸미고 있습니다. 단순한 테러가 아니라 회장님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거나 아예 제거하려는 계획일 겁니다. 강서준은 낮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지. 내일 밤 자네는 내 파트너로 그 파티에 참석한다. 드레스는 준비해두지. 하지만 그 안에는 방탄조끼를 입을 공간은 없을 거야. 제이는 헛웃음을 지으며 엑셀러레이터를 더 깊게 밟았다. 파트너라뇨? 암살 용의자에서 신분 상승이 너무 빠른 거 아닙니까? 그리고 드레스라니 차라리 잠수복을 입으라고 하세요. 그녀의 투덜거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전우애와 신뢰가 싹트고 있었다. 강서준은 피식 웃으며 통화를 끊기 전 마지막 당부를 남겼다. 살아서 돌아와라, 한재인. 내일 밤은 아주 길어질 테니까. 제인은 전화를 끊고 안전 가옥이 아닌 자신이 미리 마련해둔 임시 은신처인 시내의 한 비즈니스 호텔로 차를 돌렸다. 강서준의 저택으로 돌아가는 것은 동선이 노출될 위험이 있었고 무엇보다 그녀는 지금 확보한 데이터를 혼자서 정밀 분석할 시간이 필요했다. 호텔 방에 들어선 그녀는 젖은 옷을 벗어던지고 노트북을 켜 다운로드한 파일을 열었다. 암호화된 파일들이 하나씩 풀리면서 드러난 내용은 그녀의 예상을 뛰어넘는 충격적인 것이었다. 강민철 일당은 단순히 무기를 밀매하는 것을 넘어 천일 그룹의 핵심 임원들을 매수하거나 약점을 잡아 협박하고 있었고 내일 갈라쇼에서 강서준이 연설하는 도중에 그를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긴급 체포되게 만들려는 시나리오를 짜고 있었다. 그리고 그 작전명은 왕의 추락이었다. 하지만 더 소름 끼치는 것은 그 계획서 하단에 적힌 외부 협력자의 이름이었다. 그것은 제인이 과거 정보사 시절 존경했던 선배이자 작전 중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던 코드네임 K였다. 제인은 믿을 수 없는 현실의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죽은 줄 알았던 선배가 살아있고 그것도 적의 편에 서서 자신과 강서준을 노리고 있다니. 이것은 단순한 의뢰가 아니라 개인적인 복수심이나 과거의 악연이 얽혀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제인은 머리를 감싸쥐며 고뇌에 빠졌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다.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은 없었다. 그녀는 노트북을 닫고 창가로 다가가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비는 그쳤지만 안개는 더욱 짙어져 도시를 휘감고 있었고 그 안개 속 어딘가에서 유령들이 그녀를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는 섬뜩한 느낌이 들었다. 내일 밤 갈라쇼는 화려한 축제가 아니라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가 될 것이 분명했다. 제인은 침대 옆에 놓인 권총을 집어들어 탄창을 확인하고는
결연한 표정으로 베개 밑에 밀어 넣었다. K 선배, 당신이 정말 살아있다면 내 손으로 끝내주겠어. 그 시각 천일그룹 본사 최상층 회장실, 강서준은 어둠 속에서 홀로 앉아 제인이 보낸 보고서를 읽고 있었다. 모니터 불빛에 비친 그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고 눈빛은 깊은 슬픔과 분노로 일렁였다. 그는 인터폰을 눌러 최무진 실장을 호출했다. 최 실장, 내일 갈라쇼 보안 등급을 최상으로 격상해. 그리고 VIP 명단에 강민철과 조상무 외에 추가할 손님이 있다. 초대장은 필요 없어. 그들은 제 발로 걸어 들어올 테니까. 강서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통유리창 너머로 내려다 보이는 서울 시내를 응시했다. 자신이 쌓아올린 제국이 내부에서부터 썩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고통스러웠지만 도려내야 할 환부라면 망설임 없이 칼을 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수술을 집도할 메스는 바로 한재인이었다. 내일 밤 모든 것이 결정나겠군. 그는 나직하게 읊조리며 주먹을 꽉 쥐었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지만 폭풍 전의 고요함은 여전히 도시를 짓누르고 있었다. 제인은 호텔방에서 쪽잠을 자다 악몽에 시달려 깨어났다. 꿈속에서 그녀는 불타는 창고 안에 갇혀 있었고 연기 속에서 걸어 나오는 K 선배가 그녀에게 총구를 겨누고 있었다. 식은땀으로 젖은 몸을 일으킨 제인은 욕실로 들어가 찬물로 세수를 하며 정신을 차렸다. 거울 속에 그녀는 지쳐 보였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살아있었다. 그녀는 강서준이 보낸 드레스가 도착했다는 프런트의 연락을 받고 쓴웃음을 지으며 문을 열었다. 화려한 검은색 벨벳 드레스와 함께 놓인 상자 안에는 최신형 초소형 이어색과 특수 제작된 립스틱형 스턴건이 들어있었다. 이것은 파티를 즐기라는 선물이 아니라 전장에 나가는 장수에게 하사하는 갑옷과 무기였다. 제인은 드레스를 몸에 대보며 중얼거렸다. 좋아, 어디 한번 화려하게 놀아보자고. 서울 시내 최고급 호텔인 더로열의 그랜드 볼룸 앞은 초저녁부터 수많은 취재 차량과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유명 인사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는데 이곳에서 열리는 천일그룹 창립 기념 자선 갈라쇼는 단순한 파티가 아니라 재계의 서열을 확인하고 은밀한 로비가 오가는 정치적인 전장이었기 때문이다.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와 레드카펫의 열기 속에서 검은색 리무진 한 대가 미끄러지듯 멈춰섰고 도어맨이 문을 열자 강서준이 먼저 내려 우아하게 손을 내밀었다. 그 손을 잡고 차에서 내린 한재인은 칠흑 같은 검은색 벨벳 드레스를 입고 있었는데 등 라인이 과감하게 파인 디자인과 옆트임 사이로 언뜻 보이는 탄탄한 각선미는 좌중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평소에 전술 슈트나 헐렁한 재킷 대신 몸에 딱 붙는 드레스를 입은 그녀는 마치 흑조처럼 고혹적이었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화려한 조명 아래서도 차갑게 가라앉아 주변의 위협 요소를 맹수처럼 탐색하고 있었다. 제인은 키릴의 굽높이에 적응하며 강서준의 팔짱을 꼈고 두 사람은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자연스럽게 그러나 팽팽한 긴장감을 유지한 채 레드 카펫 위를 걸어갔다. 강서준은 쏟아지는 질문 공세를 능숙하게 무시하며 제인을 에스코트했는데 그의 표정은 여유로워 보였지만 맞잡은 팔을 통해 전해지는 근육의 미세한 떨림은 그 역시 극도로 경계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웃어요, 한재인 씨. 오늘 당신은 내 보디가드가 아니라 파트너니까 너무 살깃띤 눈으로 쳐다보면 사람들이 도망갑니다. 강서준이 귓가에 나직하게 속삭이자 제인은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며 작은 목소리로 대꾸했다. 드레스 안에 무기를 숨기느라 숨쉬기도 힘든데 웃음이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저기 30방향 카메라맨으로 위장한 놈이 수상합니다. 렌즈가 당신이 아니라 내 동선을 쫓고 있어요. 제인의 지적대로 군중 속에 섞여 있던 한 남자가 묘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지만 그녀는 당황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강서준의 몸 뒤로 살짝 숨으며 사각지대를 만들었다. 그녀의 허벅지 쪽에 착용한 가터벨트에는
소형 권총 대신 얇은 세라믹 나이프와 데이터 해킹 툴이 숨겨져 있었고 손에 든 클러치백 안에는 립스틱으로 위장한 스턴건과 마취 앰플이 들어있었다. 화려한 샹들리에가 빛나는 연회장 내부는 이미 대한민국 상위 1%의 사교장으로 변해 있었는데 최고급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와 우아한 클래식 연주가 흐르는 가운데 탐욕과 위선이 뒤섞인 대화들이 오가고 있었다. 제이는 강서준의 곁을 지키며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꽂히는 것을 느꼈는데 그 시선들은 호기심과 질투 그리고 그녀의 정체를 궁금해하는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강서준이 주요 정재계 인사들과 인사를 나누는 동안 제이는 겉으로는 우아하게 미소 지으며 샴페인 잔을 기울였지만 실제로는 이어셋을 통해 들어오는 도청 신호와 연회장 내의 보안 요원 배치 상황을 실시간으로 체크하고 있었다. 그녀의 목표는 단 하나, 강민철의 수행비서가 가지고 있을 보안 태블릿 PC에 접근하여 왕의 추락 계획의 세부 실행 파일과 배후 조직의 자금 장부를 빼내는 것이었다. 그것은 물리적으로 탈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준비한 근거리 무선 복제기를 이용해 데이터를 미러링하는 고난도의 기술이 필요한 작업이었다. 그때 인파가 모세의 기적처럼 갈라지며 연회장 입구 쪽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그 중심에는 오만하면서도 날카로운 인상의 중년 남자가 서 있었다. 그가 바로 강서준의 이복형이자 천일그룹의 부회장, 그리고 이번 음모의 핵심 인물인 강민철이었다. 그는 값비싼 이탈리아제 슈트를 입고 거만한 태도로 주변 사람들의 인사를 받으며 걸어오고 있었는데 그의 뒤에는 뱀처럼 차가운 눈을 가진 조상무와 긴장한 표정의 수행비서가 그림자처럼 따르고 있었다. 강서준과 강민철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히자 주변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는 듯했고 음악 소리마저 멈춘 듯한 착각이 들 정도로 팽팽한 기싸움이 벌어졌다. 강민철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와 강서준의 어깨를 툭 쳤다. 우리 동생, 어제 사고가 있었다더니 멀쩡하네? 걱정돼서 잠도 못 잤는데 말이야. 그나저나 옆에 계신 미인은 누구신가? 처음 보는 얼굴인데 모델이라도 되나? 그의 말투에는 비아냥과 도발이 섞여 있었고 제인을 훑어보는 시선은 끈적하고 불쾌했다. 강서준은 형의 도발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꾸하며 제인의 허리를 감싸 안았는데 이는 그녀를 보호하려는 제스처이자 동시에 그녀가 자신의 사람임을 공표하는 행위였다. 걱정해줘서 고마워, 형님. 덕분에 더 튼튼해진 것 같군. 이쪽은 내 개인적인 파트너입니다. 형님처럼 비즈니스 관계가 아니라 신뢰로 맺어진 사이죠. 강서준의 뼈있는 말에 강민철의 눈썹이 꿈틀거렸지만 그는 곧바로 표정을 관리하며 제인에게 손을 내밀었다. 반갑소. 강민철입니다. 내 동생이 여자를 데려온 건 처음이라 놀랍군요. 부디 이 험한 바닥에서 오래 버티길 바라겠소. 제인은 그의 손을 잡는 대신 가볍게 목례만 하며 차가운 미소로 응수했다. 말씀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험한 곳일수록 더 잘 적응하는 편이라서요. 그리고 악수는 사양하겠습니다. 손에 땀이 많으신 것 같아서 그녀의 당돌한 거절에 주변 사람들이 숨을 죽였고 강민철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지는 순간 제인의 시선은 강민철의 뒤에 서 있는 수행비서의 안주머니로 향했다. 그곳에서 미세하게 깜빡이는 푸른색 LED 불빛, 바로 타겟인 보안 태블릿이었다. 강서준은 분위기가 험악해지기 전에 화제를 돌리며 강민철에게 건배를 제의했고 그 틈을 타 제인은 작전을 실행하기 위해 은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웨이터가 지나가는 타이밍에 맞춰 일부러 비틀거리며 강민철의 수행비서 쪽으로 몸을 기울였는데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철저하게 계산된 동선이었다. 어머, 죄송해요. 힐이 높아서. 제인이 비서의 팔을 잡으며 중심을 잡는 척하는 순간 그녀의 클러치 배관에 숨겨져 있던 데이터 클로닝 장치가 비서의 재킷 안주머니와 10cm 이내로 근접했다. 픽 하는 미세한 신호음은
웅성거리는 소음에 묻혀 들리지 않았고 그녀의 안경다리에 내장된 디스플레이에는 데이터 전송률을 나타내는 그래프가 빠르게 올라가기 시작했다. 복제 진행 중 20%, 45%. 하지만 비서는 본능적으로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제인을 거칠게 밀어내며 자신의 품을 확인하려 했다. 뭐 하시는 겁니까? 비서의 날카로운 외침에 주변의 이목이 집중되었고 제인은 위기에 처했다. 그 순간 강서준이 재빠르게 다가와 제인을 부축하며 비서를 향해 싸늘한 눈빛을 보냈다. 내 파트너에게 무슨 짓이지? 실수로 부딪힌 사람을 그렇게 거칠게 다루는 게 자네들이 배운 예절인가? 강서준의 위압적인 태도에 비서는 당황하며 뒷걸음질 쳤고 강민철이 나서서 상황을 무마하려 했지만 이미 분위기는 강서준 쪽으로 기울어 있었다. 김 비서, 사과드려. 귀한 분을 놀라게 해드렸군. 강민철이 억지로 비서의 머리를 숙이게 만드는 동안 제인은 강서준의 품에 안긴 채 데이터 전송이 80%를 넘어가는 것을 확인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연약한 척하며 강서준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지만 그녀의 손가락은 클러치 베개 버튼을 조작하여 전송 속도를 최대로 높이고 있었다. 복제 완료, 연결 해제. 마침내 전송 완료 메시지가 뜨자 제인은 고개를 들고 비서에게 우아하게 미소 지었다. 아니에요. 제가 부주의했습니다. 옷이 젖지 않으셨나 모르겠네요. 그녀의 눈동자 속에는 조롱과 승리감이 교차하고 있었다. 하지만 상황이 종료되었다고 생각한 순간 연회장 2층 난간에서 누군가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는 섬뜩한 시선이 느껴졌다. 제인은 본능적으로 고개를 들어 위를 쳐다보았지만 그곳에는 이미 사라지고 없는 검은 그림자만이 어른거릴 뿐이었다. 그녀의 직감은 그 그림자가 바로 어제 보고서에서 봤던 코드네임 K, 즉 죽은 줄 알았던 자신의 선배일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었다. K는 제인이 데이터를 훔치는 과정을 모두 지켜보고 있었으며 지금쯤 그녀를 제거하기 위해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을 것이 분명했다. 제인은 강서준의 소매를 살짝 잡아당기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물건은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쥐새끼가 아니라 호랑이가 보고 있는 것 같군요. 여기서 빨리 나가야 합니다. 강서준 역시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고개를 끄덕이며 주변 사람들에게 짧은 작별 인사를 건네고 출구 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발걸음은 겉보기에 여유로웠지만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었다. 호텔 로비를 빠져나와 발렛 파킹된 차를 기다리는 짧은 시간은 마치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는데 어둠 속 어디선가 저격수의 총구가 자신들을 겨누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이 엄습했기 때문이었다. 마침내 차가 도착하고 두 사람이 탑승하자마자 강서준은 운전기사에게 안전가옥이 아니라 제3지점으로 가 미행이 붙을 거야 라고 짧게 지시했다. 차가 호텔을 벗어나 도로 위를 질주하기 시작하자 제인은 참았던 숨을 몰아쉬며 클러치백에서 태블릿과 연결된 소형 저장 장치를 꺼냈다. 성공했어요. 강민철이 조세 피난처에 숨겨둔 자금 내역이랑 보스토크 용병들과 주고받은 계약서 사본까지 다 들어 있습니다. 이걸로 놈을 법정에 세우는 건 시간 문제예요. 제인은 흥분된 목소리로 말하며 데이터를 강서준에게 보여주었지만 강서준의 표정은 밝지 않았다. 그는 백미러를 통해 뒤따라오는 차량들을 주시하며 무겁게 입을 열었다. 법정까지 갈 수 있다면 좋겠지만 놈들은 우리가 법원에 가기도 전에 길 위에서 끝장을 보려 할 거야. 봐, 벌써 꼬리가 붙었잖아. 강서준의 말대로 백미러에는 헤드라이트를 끈 채 맹렬한 속도로 추격해오는 검은색 승합차 2대가 비치고 있었다. 이번에는 어젯밤처럼 단순한 추격전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는데 놈들은 도심 한복판에서 총격을 가하는 대신 차량을 밀어붙여 사고사로 위장하거나
인적이 드문 곳으로 몰아넣으려 하고 있었다. 제이는 드레스 자락을 찢어 활동하기 편하게 만든 뒤 차량 콘솔 박스에서 여분의 탄창을 꺼내 챙겼다. 이 차에도 무기가 좀 더 실려 있겠죠. 파티용 드레스를 입고 싸우는 건 제 취향이 아니지만 어쩔 수 없네요. 그녀는 쓴 웃음을 지으며 강서준을 바라보았고, 강서준은 대시보드 아래의 비밀 버튼을 눌러 뒷좌석 시트 뒤에 숨겨져 있던 돌격 소총을 꺼내 제인에게 건넸다. 내 파트너가 취향이 까다로워서 다행이군. 이번엔 내가 운전할 테니 자네가 뒤를 맡아. 놈들이 우리를 어디로 몰고 가려는지 알 것 같아. 함정인 줄 알면서도 들어갈 수밖에 없는 곳이지. 추격해 오던 승합차들은 교묘하게 리무진의 진로를 방해하며 그들을 도시 외곽의 폐쇄된 산업단지로 유도하고 있었는데, 그곳은 바로 제인이 어제 해킹했던 물류 창고와 멀지 않은 곳이었다. 제인은 창문을 내리고 따라오는 차량의 바퀴를 향해 조준 사격을 가했지만 놈들의 차량 역시 방탄 개조가 되어 있어 타이어가 쉽게 터지지 않았다. 놈들이 작정을 했군요. 방탄 유리의 럼플렛 타이어까지. 단순한 용병 수준이 아니에요. 제인이 소리치자 핸들을 잡은 강서준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다. 그렇다면 우리도 정면 승부를 해야지. 꽉 잡아. 강서준은 급브레이크를 밟으며 핸들을 꺾어 차체를 180도 회전시켰고 역주행 방향으로 놈들의 차량과 정면으로 마주보는 대형을 만들었다. 이것은 자살행위에 가까운 미친 짓이었지만 동시에 적들의 허를 찌르는 강서준만의 승부수였다. 마주오는 승합차의 운전자가 당황하여 핸들을 트는 순간 제인은 그 찰나의 틈을 놓치지 않고 운전석 창문을 향해 정확하게 방아쇠를 당겼다. 총성 소리와 함께 선두 승합차가 통제 불능 상태에 빠져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전복되었고 뒤따르던 차량이 급정거하며 멈춰섰다. 강서준은 그 틈을 타 다시 차를 돌려 전속력으로 현장을 빠져나갔지만 제인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다. 전복된 차량에서 기어나오는 인형, 그 실루엣이 너무나도 낯익었기 때문이었다. 비틀거리며 일어선 남자는 망가진 차체를 딛고 서서 멀어지는 제인을 향해 손을 흔들었는데 그것은 작별 인사가 아니라 사냥감을 놓치지 않겠다는 섬뜩한 경고였다. K 선배. 제인은 입술을 깨물며 나직하게 중얼거렸다. 강서준은 그녀의 흔들리는 눈빛을 눈치챘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고 묵묵히 엑셀러레이터를 밟았다. 이제 그들이 향해야 할 곳은 안전한 은신처가 아니라 빼돌린 데이터가 가리키는 마지막 장소. 모든 음모가 시작되고 끝날 그곳이었다. 두려운가? 과거의 망령을 마주하는 게? 강서준의 질문에 제인은 총을 고쳐 쥐며 대답했다. 아니요. 두려운 건 망령이 아니라 그 망령을 제 손으로 다시 죽여야 한다는 사실이죠. 하지만 망설이지는 않을 겁니다. 차는 어둠을 뚫고 최후의 결전지를 향해 질주했다. 데이터가 가리키는 마지막 좌표는 서울 외곽에 버려진 화학공장 단지였는데 이곳은 도시 개발 계획에서 제외되어 오랫동안 방치된 탓에 잡초가 무성하고 흉물스러운 철골 구조물들이 밤하늘을 찌르듯이 솟아 있었다. 강서준은 헤드라이트를 끄고 달빛에 의지해 공장 입구 근처 덤불숲에 차를 숨겼고 제인은 차에서 내리며 주변의 공기를 들이마셔 화약 냄새나 인기척을 감지하려 애썼다. 썩은 기름 냄새와 녹슨 쇠 비린내만이 진동하는 이곳은 마치 거대한 무덤처럼 고요했지만 제인의 본능은 이 정적이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에 위태로운 평화임을 경고하고 있었다. 그녀는 드레스 자락을 허벅지까지 찢어 묶고 방탄조끼 위로 전술 벨트를 단단히 고정하며 강서준을 돌아보았다. 회장님은 차에 계세요. 이곳은 제 놀이터입니다. 놈들이 파놓은 함정일 확률이 99%니까 신호가 없으면 절대 나오지 마십시오. 하지만 강서준은 이미 자신의 재킷 안주머니에서 예비 탄창을 꺼내며 고개를 저었다. 내 운명을 자네에게만 맡겨두기엔 판돈이 너무 커졌어.
그리고 함정인 걸 알면서도 들어가는 건 그 안에 우리가 찾는 미끼가 확실히 있다는 뜻이겠지. 두 사람은 어둠을 틈타 공장 내부로 진입했는데 깨진 유리창 너머로 들어오는 희미한 달빛이 거대한 파이프와 기계 장치들을 비추며 기괴한 그림자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제이는 소음기가 장착된 권총을 앞세우고 전방을 주시하며 발소리를 죽이는 고스트 스텝으로 이동했고 강서준은 그녀의 뒤를 따르며 후방을 경계했다. 공장 내부는 미로처럼 복잡했고 곳곳에 설치된 낡은 캐비닛과 드럼통들은 매복하기에 최적의 장소였다. 제이는 바닥에 쌓인 먼지 위로 최근에 찍힌 군화 자국들을 발견하고 손짓으로 강서준을 멈춰 세웠다. 놈들이 이미 와 있습니다. 최소 1개 소대 병력이에요. 우리가 제 발로 들어오길 기다리고 있었군요. 그녀가 속삭이는 순간 공장 천장에 설치된 고광도 투광등이 일제히 켜지며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강렬한 빛이 쏟아져 내렸다. 시야가 하얗게 멀어버린 그 찰나의 순간 사방에서 기계적인 장전 소리와 함께 확성기를 통한 낯익은 목소리가 공장 전체를 울렸다. 오랜만이군, 한재인. 여전히 무모하고 멍청해. 네가 훔쳐간 데이터가 널 이곳으로 이끌 줄 알았지.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제인이 예상했던 대로 K였다. 제인은 눈을 가늘게 뜨고 빛에 적응하려 노력하며 가장 가까운 엄폐물인 콘크리트 기둥 뒤로 몸을 날렸고 강서준 역시 반사적으로 그녀의 반대편에 있는 녹슨 기계 뒤로 숨었다. 2층 난간 위에 선 K는 검은색 전술 복장을 하고 있었으며 그의 곁에는 중무장한 용병들이 총구를 아래로 겨누고 있었다. 선배, 죽은 줄 알았더니 지옥에서 기어나와 강민철의 개가 된 거야? 실망이네. 제인이 소리치며 도발하자 K는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손을 들었다. 계란이, 나는 비즈니스 파트너다. 그리고 오늘 밤 너와 강 회장은 여기서 흔적도 없이 사라질 거야. 사고사 혹은 실종. 시나리오는 완벽해. K의 손이 내려감과 동시에 빗발치는 총격이 시작되었고 공장 안은 순식간에 전쟁터로 돌변했다. 제이는 기둥 뒤에서 응사하며 적들의 위치를 파악했는데 위쪽 난간에 자리 잡은 저격수들과 바닥으로 내려와 포위망을 좁혀오는 돌격조의 협공이 매서웠다. 그녀는 정확한 사격으로 접근하는 용병 2명의 무릎을 꿰뚫어 쓰러뜨렸지만 수적으로 너무나 불리한 상황이었다. 회장님, 3시 방향 배전반이 보입니까? 저걸 터뜨리면 조명을 끌 수 있습니다. 제인의 외침에 강서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권총을 들어 올렸다. 사거리가 멀고 각도가 좋지 않았지만 그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는 망설임 없이 방아쇠를 당겼다. 첫 발은 빗나갔지만 두 번째 탄환이 배전반의 연결 부위를 정확히 타격하며 스파크가 튀었고 곧이어 펑하는 소리와 함께 공장 내부의 절반이 다시 어둠에 잠겼다. 갑작스러운 암전으로 적들이 당황하는 사이 제이는 위치를 바꾸며 어둠 속의 사냥꾼처럼 움직였다. 그녀는 열화상 고글이 없는 적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유령과도 같았고 짧은 단발의 총성만이 그녀의 위치를 짐작하게 할 뿐이었다. 하지만 K는 제인의 패턴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스승이자 적이었다. 그는 당황하지 않고 야간 투시경을 착용한 채 난간 위에서 제인의 이동 경로를 예측하여 사격을 가해왔다. 제인아, 네가 왼쪽으로 돌 때 어깨가 먼저 움직이는 버릇 아직도 못 고쳤더구나. K의 차가운 목소리와 함께 날아온 탄환이 제인이 숨어있던 드럼통을 관통했고 파편이 튀며 그녀의 뺨에 붉은 생채기를 냈다. 제인은 이를 악물고 반대편으로 구르며 K를 향해 사격했지만 그는 이미 기둥 뒤로 몸을 숨긴 뒤였다.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었고 용병들은 어둠에 적응하며 포위망을 완성해 가고 있었다. 그때 강서준이 엄폐물 뒤에서 스마트폰을 조작하여 공장의 가동 시스템을 해킹하는데 성공했다. 그는 공장 내부에 남아있던 비상 소화 시스템을 가동했고 천장의 스프링클러에서 물줄기가 쏟아지며 시야를 흐리고
바닥을 미끄럽게 만들었다. 지금이야. 2층으로 올라가야 해. 제이는 쏟아지는 물줄기를 뚫고 2층으로 향하는 철제 계단을 향해 전력 질주했다. 용병들의 시야가 물보라에 가려진 틈을 타 계단 중턱까지 올라간 그녀는 위에서 대기하던 적과 육탄전을 벌였다. 탄환이 떨어진 제이는 권총을 버리고 허벅지에 있던 세라믹 나이프를 꺼내 적의 급소를 가격하고 넘어뜨린 뒤 난간을 뛰어넘어 K가 있는 통제실 쪽으로 향했다. K는 여유롭게 소총을 버리고 전투용 단검을 꺼내들며 그녀를 맞이했다. 총알은 다 떨어졌나 보군. 칼춤이나 한번 쳐볼까? 두 사람의 칼날이 허공에서 부딪히며 날카로운 금속음과 불꽃을 튀겼다. 제인의 공격은 빠르고 맹렬했지만 K는 노련하게 받아치며 그녀를 몰아붙였다. 체급 차이와 체력 소모로 인해 제인은 점점 뒤로 밀려났고 K의 칼끝이 그녀의 복부를 스치며 검은 드레스가 찢어지고 붉은 피가 배어나왔다. 제인은 고통을 참으며 뒤로 물러섰지만 난간 끝이라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었다. K는 승기를 잡았다는 듯 회심의 일격을 가하려 했고 제인은 피할 수 없음을 직감하고 자신의 팔을 내어주고 놈의 목을 노리는 동기어진의 수를 쓰려 했다. 그 순간 아래층에서 강서준이 용병의 시체에서 주운 소총으로 K를 향해 어무 사격을 가했다. 빗발치는 탄환에 K가 주춤하며 자세가 무너졌고 제이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회전 발차기로 K의 턱을 가격했다. K가 비틀거리며 난간 밖으로 떨어질 뻔한 순간 그는 제인의 발목을 잡아채며 함께 떨어지려 했다. 혼자는 안 죽어. 공중에 매달린 채 발악하는 K를 보며 제인은 남은 힘을 짜내어 반대편 발로 그의 손을 짓밟았다. 아니, 넌 혼자 가야 할 거야. 지옥은 네가 예약했으니까. K는 고통에 찬 비명을 지르며 손을 놓았고 어둠 속으로 추락하며 둔탁한 소리와 함께 사라졌다. 상황이 종료된 줄 알았으나 아래층에 남아있던 잔존 병력들이 다시 공격을 시작했다. 제이는 부상당한 몸을 이끌고 강서준이 있는 곳으로 내려왔다. 그녀의 왼쪽 팔과 복부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고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다. 강서준은 재빨리 자신의 넥타이를 풀어 그녀의 팔을 지혈하며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다. 괜찮나? 상처가 깊어. 여기서 빨리 나가야 해. 제이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K는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놈들이 지원 병력을 불렀을 겁니다. 서둘러야 해요.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뒷문을 통해 공장을 빠져나왔다. 밖에는 여전히 차가운 밤 공기가 감돌고 있었지만 등 뒤에서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는 경찰이 아닌 적들의 증원군이 도착하고 있음을 알리고 있었다. 숨겨둔 차에 도착한 제이는 운전석에 앉으려 했지만 강서준이 그녀를 조수석으로 밀어넣었다. 운전은 내가 한다. 자네는 지혈이나 해. 강서준은 능숙하게 시동을 걸고 후진으로 덤불을 빠져나온 뒤 도로 위로 차를 올렸다. 그는 백미러를 통해 멀어지는 공장을 확인하며 피 묻은 손으로 핸들을 꽉 잡았다. 옆자리의 제이는 과다출혈로 인해 의식이 흐려지고 있었지만 끝까지 정신을 놓지 않으려 입술을 깨물고 있었다. 회장님, 데이터는 안전합니까? 그녀의 물음에 강서준은 한 손으로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단호하게 대답했다. 데이터는 내 머릿속과 서버에 다 있어. 지금 중요한 건 자네 목숨이야. 죽지 마. 한재인, 내 허락 없이는 절대 죽을 수 없어. 차는 어둠을 뚫고 도시의 불빛을 향해 질주했고 제이는 강서준의 따뜻한 체온을 느끼며 서서히 눈을 감았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가장 잔혹한 반격을 위한 잠시의 휴식이었다. 의식이 혼미해진 상태에서도 한재인은 자신을 안고 어딘가로 뛰고 있는 강서준의 거친 숨소리와 심장 박동 소리를 느낄 수 있었는데 그것은 차가운 빗줄기와는 대조적으로 뜨겁고 필사적이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강남의 한복판에 위치한 최고급 오피스텔의 펜트하우스였지만
내부는 화려한 가구 대신 각종 의료 장비와 모니터들이 가득한 개인 진료실처럼 꾸며져 있었다. 강서준은 미리 대기시켜 놓은 자신의 주치의에게 다급하게 지시를 내리며 제인을 수술대 위에 눕혔는데 그의 흰 셔츠는 이미 제인의 피로 붉게 물들어 엉망이 되어 있었다. 마취제가 혈관을 타고 흐르며 고통이 서서히 둔화되기 시작하자 제인은 희미해지는 시야 속에서 끝까지 자신의 손을 놓지 않고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내려다보는 강서준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기억하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그것은 그녀가 기억하는 한 누군가에게 보호받는다는 느낌을 받은 아주 오랜만의 순간이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제인이 다시 눈을 떴을 때는 창밖으로 어스름한 새벽빛이 스며들고 있었고 몸을 짓누르던 통증은 진통제 덕분에 묵직한 불쾌감 정도로 가라앉아 있었다. 그녀는 상체를 일으키려다 복부와 팔에 감긴 두터운 붕대를 보고 멈칫했는데 침대 옆 소파에 앉아 쪽잠을 자고 있는 강서준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재벌 총수가 불편한 자세로 고개를 떨구고 있는 모습은 낯설면서도 묘하게 인간적인 연민을 자아냈다. 제인이 인기척을 내며 몸을 뒤척이자 얕은 잠에 빠져있던 강서준은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눈을 떴고 충혈된 눈으로 그녀의 상태를 살폈다. 정신이 드나? 의사 말로는 다행히 장기 손상은 피했지만 출혈이 심해서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하더군. 48시간 동안은 꼼짝도 하지 말고 누워있어. 그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안도감과 걱정은 숨길 수 없었다. 하지만 제인은 고개를 저으며 링거 바늘을 뽑으려 했다. 48시간이면 강민철이 이 나라를 떠나거나 천일그룹을 집어삼키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누워있을 시간이 없어요. 강서준은 제인의 고집을 꺾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한숨을 내쉬며 그녀를 제지하는 대신 테이블 위에 놓인 노트북을 가져와 침대 위로 올렸다. 그럴 줄 알았지. 자네가 가져온 데이터 내가 밤새 분석해봤어. 상황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해. 노트북 화면에는 복잡한 자금 흐름도와 계약서 사본들이 띄워져 있었는데 그것은 단순한 횡령이나 비자금 조성을 넘어선 명백한 매국 행위였다. 강민철은 천일그룹의 핵심 기술인 차세대 반도체 설계도를 해외의 경쟁 기업인 티탄 인더스트리에 넘기는 대가로 막대한 지분과 자금을 지원받기로 밀약을 맺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계약이 완료되는 시점이 바로 오늘 오전 10시 천일그룹의 주주총회가 열리는 시간이었다. 강민철은 이 자리에서 강서준을 경영 능력 부재와 건강 악화를 이유로 해임하고 자신이 새로운 회장으로 추대됨과 동시에 합병 계약을 발표할 계획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기업 내부의 싸움이 아니라 국가 경제의 근간을 뒤흔드는 거대한 음모였다. 이 정도 증거면 강민철을 구속시키는 건 시간 문제 아닙니까? 경찰에 넘기면 제인이 묻자 강서준은 씁쓸한 표정으로 고개를 가로저었다.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는 말이 있지. 이 데이터들은 전부 불법적인 경로로 입수한 해킹 자료야. 법정에서 증거 능력을 인정받기 힘들 뿐더러 강민철 쪽 변호인단이 시간을 끄는 동안 이미 회사는 넘어갈 거야. 그들은 여론전을 펼쳐 나를 식물인간이나 정신이 상자로 몰아갈 준비까지 마쳤어. 강서준의 말대로 화면 한 구석에는 강서준이 불법 약물을 투여받고 있다는 가짜 의료 기록과 조작된 스캔들 기사들이 대기 중이었다.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놈들의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었다. 그들을 멈추게 하려면 주주들과 언론이 보는 앞에서 빼도 박도 못할 확실한 자백이나 현행범으로서의 증거가 필요했다. 제인은 잠시 침묵하며 머릿속으로 수많은 시나리오를 계산했고 이내 결심한 듯 비장한 눈빛으로 강서준을 바라보았다.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위험하지만 확실하게 놈의 목을 칠 수 있는 방법이죠. 제인의 계획은 대담하다 못해 무모했는데 그것은 바로 트로이의 목마 작전이었다. 강민철은 현재 제인이 죽었거나 도주했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며
강서준 역시 부상을 입고 숨어 있을 것이라 판단하고 방심하고 있을 터였다. 제가 강민철에게 잡혀가는 겁니다. 아니,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거죠. 놈은 승리에 도취해서 저를 조롱하고 자신의 계획을 떠벌리고 싶어 할 거예요. 악당들의 전형적인 특징이죠. 제이는 자신의 옷깃에 초소형 송신기를 부착하고 그 신호를 주주총회장 메인 스크린에 실시간으로 송출하자는 제안을 했다. 강서준은 즉시 반대했다. 절대 안 돼. 자네는 이미 부상당했어. 놈들이 자네를 가만둘 것 같나? 고문하거나 그 자리에서 죽일 수도 있어. 나를 살리겠다고 자네를 사지로 몰아넣을 수는 없다. 강서준의 격렬한 반응은 단순히 고용주로서의 책임감을 넘어선 감정의 폭발이었다. 그는 이미 제인에게 깊이 의지하고 있었고 그녀를 잃는다는 상상만으로도 견딜 수 없는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제인은 물러서지 않고 강서준의 손을 덮으며 차분하게 설득했다. 회장님, 아니 서준 씨. 이건 저를 위한 일이기도 해요. K 선배, 그리고 저를 이렇게 만든 놈들에게 빚을 갚아줘야죠. 그리고 당신이 무너지면 제가 목숨 걸고 지켜온 이 모든 게 헛수고가 되잖아요. 저를 믿으세요. 저는 그렇게 쉽게 죽지 않습니다. 제인의 눈동자는 흔들림 없이 확고했고 그 안에는 강한 신념과 프로로서의 자존심이 타오르고 있었다. 강서준은 그녀의 눈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다가 결국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그는 그녀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이것이 유일한 승부수라는 것을 인정해야만 했다. 만약 놈들이 자네 털끝 하나라도 건드린다면 난 그 자리에서 강민철을 죽여버릴 거야. 방송이 나가든 말든 상관없이 그것은 강서준이 할 수 있는 가장 잔혹하고도 슬픈 맹세였다. 두 사람은 짧은 시간 동안 작전의 세부 사항을 조율하며 다가올 결전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오전 9시 천일그룹 본사 대회의실은 긴장감으로 팽팽했다. 주주들과 이사진들이 속속 도착하고 있었고 단상 중앙에는 강민철이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그는 이미 승리를 확신한 듯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으며 조상무와 귓속말을 나누며 샴페인을 터뜨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때 회의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경호원들에게 끌려오는 한 여자가 있었으니 바로 한재인이었다. 그녀는 일부러 찢어진 옷과 흐트러진 머리, 그리고 피 묻은 붕대를 감은 채 처참한 몰골을 하고 있었지만 고개만은 꼿꼿이 세우고 있었다. 장내는 술렁거리기 시작했고 강민철은 뜻밖의 손님의 등장에 놀라는 척했지만 눈빛에는 사악한 환희가 스쳐 지나갔다. 이게 누군가? 내 동생의 충실한 사냥개 아니신가? 죽은 줄 알았더니 제 발로 기어 들어오다니 주인 잃은 개꼴이 말이 아니군. 강민철은 손짓으로 경호원들을 물러나게 하고 제인 앞으로 걸어 나왔다. 제인은 무릎이 꿇린 상태에서도 강민철을 노려보며 쉰 목소리로 도발했다. 강서준 회장은 안전한 곳에 있어. 네가 아무리 발악해도 회사를 집어삼킬 수는 없을 거야. 네가 매국노라는 증거는 이미 검찰에 넘어갔으니까. 제인의 말은 거짓이었지만 강민철의 자존심을 긁어놓기에는 충분했다. 그는 코웃음을 치며 제인의 턱을 거칠게 잡고 들어 올렸다. 검찰? 하하하. 이 나라에서 돈으로 매수 못할 검사가 있을 것 같나? 그리고 서준이가 살아있다고? 그래봤자 식물인간이나 다름없겠지. 잘 들어, 아가씨. 10분 뒤면 이 회사는 내 것이 되고 그 기술은 티탄그룹으로 넘어가 대가로 받는 돈으로 난 새로운 제국을 건설할 거야. 서준이 놈이 평생 일궈놓은 텃밭을 내가 수확하는 거지. 강민철의 입에서 나온 말들은 토씨 하나 빠짐없이 제인의 브로치에 내장된 마이크를 통해 대회의실의 메인 스피커와 대형 스크린으로 생중계되고 있었다. 주주들은 경악하며 웅성거렸고 기자들은 미친 듯이 플래시를 터뜨리기 시작했다. 강민철은 주변의 반응이 이상하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대형 스크린에는 자신의 얼굴과 함께 방금 뱉은 말들이 자막으로 흐르고 있었고, 매국노, 살인교사, 기술 유출이라는 단어들이 붉은색으로 강조되어 있었다. 이게 무슨? 강민철이 당황하여 뒷걸음질 치는 순간 회의실의 메인 출입구가 활짝 열리며 완벽한 슈트 차림의 강서준이 걸어 들어왔다. 그의 뒤에는 검찰 수사관들과 수십 명의 무장 경찰들이 따르고 있었다. 강서준의 얼굴에는 피로감이 남아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한 카리스마와 분노가 서려 있었다. 회의는 끝났다. 강민철. 이제 네가 죗값을 치를 시간이다. 강서준의 선언과 함께 장내는 아수라장이 되었고 강민철은 쥐새끼처럼 빠져나갈 구멍을 찾으려 두리번거렸다. 하지만 궁지에 몰린 쥐는 고양이를 무는 법이었다. 강민철은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하자 이성을 잃고 품에서 숨겨둔 권총을 꺼내 들었다. 그의 총구는 강서준이 아닌 가장 가까이에 있고 부상으로 움직임이 둔한 제인의 머리를 향했다. 다 죽여버릴 거야. 나 혼자는 못 죽어. 길을 비켜. 안 그러면 인연 머통을 날려버리겠어. 강민철의 인질극에 경찰들은 섣불리 진입하지 못하고 대치 상황이 벌어졌다. 제인은 차가운 총구가 관자놀이에 닿는 소름 끼치는 감각을 느끼면서도 강서준과 눈을 마주치며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은 두 사람만이 아는 신호, 준비됐다는 무언의 메시지였다. 강서준은 천천히 두 손을 들어 올리며 강민철에게 다가갔다. 진정해, 형, 여자를 놔줘. 네가 원하는 건 나잖아. 나를 데려가. 강서준이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협상을 시도하는 사이 제인의 손은 천천히 아주 은밀하게 그녀의 허벅지에 숨겨진 립스틱형 스턴건으로 향하고 있었다. 오지마. 한 발짝만 더 오면 쏜다. 강민철이 소리치며 강서준에게 시선이 쏠린 그 0.1초의 순간 제인은 고통을 무시하고 몸을 비틀며 스턴건을 강민철의 옆구리에 찔러 넣었다. 지직거리는 파열음과 함께 강민철의 몸이 경련을 일으키며 마비되었고 그가 쥐고 있던 권총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동시에 강서준이 전광석화처럼 달려들어 비틀거리는 강민철을 덮쳐 제압했다. 이건 내 몫이다. 강서준은 주먹으로 강민철의 얼굴을 강타했고 억눌려왔던 모든 분노를 그 한 방에 실어보냈다. 경찰들이 달려들어 강민철에게 수갑을 채우는 동안 강서준은 바닥에 주저앉은 제인을 부축해 일으켰다. 약속했잖아. 털끝 하나 안 다치게 하겠다고 강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자 제인은 창백한 얼굴로 피식 웃으며 대답했다. 이 정도면 선방한 거죠. 그리고 회장님 펀치 실력이 꽤 늘었는데요. 모든 상황이 종료되고 강민철과 조상무가 연행되어 나가는 모습을 보며 회의실 안의 주주들은 강서준에게 기립 박수를 보냈다. 그것은 위대한 승리이자 썩은 부위를 도려낸 천일 그룹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하지만 제인에게는 그 환호 소리가 점점 멀게만 느껴졌다. 긴장이 풀리자 억눌러왔던 통증과 피로가 쓰나미처럼 몰려왔고 시야가 흑백으로 변하며 다리에 힘이 풀렸다. 강서준은 쓰러지는 그녀를 단단히 받아 안으며 의료진을 외쳤다. 그의 품 안에서 제인은 비로소 편안하게 눈을 감을 수 있었다. 임무는 완수되었고 진실은 밝혀졌으며 그녀는 살아남았다. 아니, 그들은 함께 살아남았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비치는 햇살은 눈부시게 밝았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은 듯했다. 하얀 천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형광등 불빛이 시야를 가득 채웠고 코끝을 찌르는 알코올과 소독약 냄새가 이곳이 전장이 아닌 병원임을 알려주었다. 한재인은 무거운 눈꺼풀을 들어 올리며 의식을 회복했는데 온몸이 물먹은 솜처럼 무거웠지만 통증은 이전보다 훨씬 둔해져 있었다. 그녀가 고개를 돌리자 창가에 놓인 소파에 앉아 태블릿 PC를 들여다보고 있는
강서준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그는 며칠 전에 흐트러진 모습과는 달리 깔끔한 셔츠 차림이었지만 수염 자국이 거뭇하게 올라온 턱과 단한 눈밑은 그가 지난 며칠간 제대로 쉬지 못했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제인의 인기척을 느낀 강서준은 즉시 태블릿을 내려놓고 침대 곁으로 다가왔는데 그의 표정에는 안도감과 미안함이 복잡하게 섞여 있었다. 사흘 만이야. 의사 말로는 과다출혈 쇼크였다고 하더군. 자네가 깨어나지 않아서 내가 얼마나 초조했는지 짐작도 못할 거야.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으며 평소에 냉철한 CEO가 아닌 평범한 한 남자의 진심이 담겨 있었다. 제인은 마른 목을 축이기 위해 물을 찾았고 강서준은 익숙한 손놀림으로 빨대가 꽂힌 물컵을 대주며 그녀의 등을 받쳐주었다. 시원한 물이 식도를 타고 넘어가자 비로소 정신이 맑아지는 기분이 들었는데 그녀는 물컵을 내려놓으며 창밖의 평온한 풍경을 응시했다. 강민철은요? 그리고 회사는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잠든 사이에 세상이 뒤집히진 않았나요? 그녀의 질문에 강서준은 옅은 미소를 지으며 TV 리모컨을 집어들었다. 벽걸이 TV가 켜지자 뉴스 채널에서는 검찰청 포토라인에선 강민철의 모습이 나오고 있었는데 그는 수갑을 찬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가 쏟아지고 있었다. 세상은 뒤집혔지. 하지만 좋은 쪽으로 말이야. 자네가 공개한 녹취록 덕분에 강민철은 배임, 횡령, 그리고 살인교사 혐의로 구속됐어. 티탄 인더스트리와의 불법 계약도 전면 무효화됐고 주주들은 다시 나를 지지하고 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아니 그 이상으로 완벽하게 해결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제인의 표정은 밝아지지 않았는데 그녀의 오랜 현장 경험이 주는 직감이 아직 모든 위험이 사라지지 않았다고 경고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강민철과 결탁했던 국제투기 자본 티탄은 그리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니었으며 그들은 자신들의 치부가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냉혈한 집단이었다. 강민철이 구속된 건 다행이지만 티탄 쪽 움직임은요? 그들은 꼬리 자르기로 끝낼 놈들이 아니에요. 강민철이 입을 열면 자신들도 다칠 테니 입을 막으려 할 겁니다. 제인의 날카로운 지적에 강서준의 표정도 진지하게 굳어졌다. 맞아. 정보에 따르면 티탄 측 해결사들이 아직 출국하지 않았다는 정황이 포착됐어. 그래서 이 병원 전체를 내 개인 경호팀이 통제하고 있다. 층마다 보안 요원을 배치했고 엘리베이터도 통제 중이니 안심해. 강서준은 자신만만하게 말했지만 제인은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다. 내부에 배신자가 있었던 전적을 생각하면 보안 시스템은 언제든 뚫릴 수 있는 얇은 방패에 불과했다. 그때 갑자기 병실 박복도에서 둔탁한 소음이 들려왔는데 그것은 무언가 무거운 물체가 바닥에 쓰러지는 소리였다. 제인과 강서준은 동시에 대화를 멈추고 문 쪽을 응시했는데 밖을 지키고 있어야 할 경호원들의 무전 소리가 끊기고 기이한 정적만이 감돌기 시작했다. 제인은 본능적으로 침대 시트를 걷어내며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아직 회복되지 않은 근육들이 비명을 지르며 그녀를 주저앉혔다. 오지 마세요. 문 잠가요. 당장. 제인의 다급한 외침에 강서준은 잽싸게 문으로 달려가 잠금 장치를 걸고 옆에 있던 무거운 의료용 카트로 문을 막았다. 그 순간 피존하는 소음기가 장착된 총소리와 함께 병실 문 손잡이 부근에 구멍이 뚫리며 잠금 장치가 파괴되었다. 문이 덜컹거리며 열리려 했지만 강서준이 막아놓은 카트 덕분에 완전히 열리지는 않았다. 틈새로 검은 마스크를 쓴 남자의 차가운 눈빛이 보였고 그는 망설임 없이 문을 향해 난사하기 시작했다. 엎드려. 강서준은 제인 쪽으로 몸을 날려 그녀를 침대 아래로 끌어내렸고 방탄유리가 아닌 병실 창문과 집기들이 총탄에 박살나며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다. 제인은 고통을 참으며 침대 밑에 숨겨두었던 최무진이 만약을 대비해 전해준 소형 권총을 꺼내 들었다. 탄창에는 겨우
칠발만이 들어있었고 밖에는 최소 3명 이상의 전문 킬러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놈들은 강민철을 제거하러 온 게 아니에요. 우리를 노리고 온 겁니다. 목격자를 지우려는 거죠. 제인이 이를 악물고 말하자 강서준은 주머니에서 자신의 호신용 권총을 꺼내며 고개를 끄덕였다. 내 병원에서 내 허락도 없이 청소를 하려 하다니. 예의가 없는 손님들이군. 강서준은 더 이상 보호받기만 하는 연약한 CEO가 아니었다. 지난 며칠간의 사투는 그를 전사로 각성시켰고 그는 이제 사랑하는 여자를 지키기 위해 직접 방아쇠를 당길 준비가 되어 있었다. 문틈으로 섬광탄 하나가 굴러들어왔고 제인은 반사적으로 강서준의 눈을 가리며 입을 열었다. 눈 감아요. 쾅 하는 폭음과 함께 강렬한 빛이 병실을 집어삼켰고 귀가 먹먹해지는 이명 현상이 찾아왔다. 킬러들은 그 틈을 타문을 부수고 진입했는데 그들은 의사 가운을 입고 있었지만 손에는 서브 머신건이 들려 있었다. 하지만 제인은 시각 대신 청각과 공간 지각 능력을 활용해 대응했다. 그녀는 침대 밑에서 놈들의 발이 보이는 순간 정확하게 발목을 향해 발포했다. 선두에 섰던 킬러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지자 강서준은 엄폐물 뒤에서 일어나 쓰러진 놈의 어깨를 향해 사격했다. 그의 사격 솜씨는 제인에게 배운 대로 안정적이었고 첫 발은 빗나갔지만 두 번째 탄환은 정확히 명중했다. 우측으로 이동해 내가 어무할게. 강서준이 소리치며 남은 킬러들을 향해 견제 사격을 가하는 동안 제인은 링거줄을 끊고 반대편 벽 뒤로 몸을 굴렸다. 병실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매캐한 화약 냄새와 피 비린내가 진동했다. 남은 킬러 2명은 서로 신호를 교환하며 양쪽에서 포위망을 좁혀왔다. 제인은 부상당한 몸 때문에 기동력이 떨어져 있었고 강서준은 탄약이 거의 바닥나고 있었다. 절체절명의 순간 제인은 눈앞에 있는 산소통을 발견했다. 그녀는 강서준에게 눈짓으로 신호를 보냈고 두 사람의 호흡은 말하지 않아도 완벽하게 일치했다. 제인이 바닥을 미끄러지듯 이동하며 킬러들의 시선을 끄는 사이 강서준은 마지막 남은 탄환으로 산소통의 밸브를 정확히 가격했다. 고압의 산소가 뿜어져 나오며 통이 미친 듯이 회전했고 그 충격으로 킬러 중 한 명이 중심을 잃고 넘어졌다. 제인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달려들어 놈의 총을 빼앗은 뒤 개머리판으로 턱을 가격해 기절시켰다. 이제 남은 건 리더로 보이는 마지막 한 명뿐이었다. 마지막 킬러는 동료들이 당하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곧바로 나이프를 꺼내 들고 탄알이 떨어진 강서준을 향해 돌진했다. 그는 강서준이 가장 약한 골이라고 판단한 것이었다. 안 돼. 제인이 소리치며 달려가려 했지만 거리가 너무 멀었다. 하지만 강서준은 피하지 않았다. 그는 킬러의 칼날이 들어오는 순간 재킷을 벗어 놈의 시야를 가리고 팔을 휘감아 칼을 막아냈다. 찢어지는 고통이 팔뚝을 스치고 지나갔지만 강서준은 물러서지 않고 놈의 명치를 무릎으로 가격했다. 킬러가 억소리를 내며 주춤하는 사이 강서준은 놈의 손목을 비틀어 칼을 떨어뜨리고 유도 기술로 바닥에 매다 꽂았다. 내 경호실장에게 속성으로 과외를 좀 받았지. 비싼 수업료를 낸 보람이 있군. 강서준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쓰러진 킬러를 제압했고 때마침 최무진이 이끄는 경호팀이 병실 문을 박차고 들어왔다. 상황이 완전히 종료되고 경찰과 추가 경호 인력이 병원을 에워쌌다. 난장판이 된 병실 한 구석에 주저앉은 제인은 지혈된 상처가 다시 터져 피가 배어 나오고 있었지만 표정만은 후련해 보였다. 강서준은 응급처치를 받는 와중에도 제인에게 다가와 그녀의 상태를 살폈다. 또 나 때문에 다쳤군. 정말. 자네라는 여자는 한시도 눈을 뗄 수가 없어. 강서준의 타박 섞인 걱정에 제인은 피식 웃으며 그의 찢어진 셔츠 소매를 가리켰다.
회장님이야말로 몸값이 얼마인데 이런 막싸움을 하십니까? 경호 비용 청구서의 위험수당을 더 추가해야겠네요. 두 사람은 엉망진창인 서로의 몰골을 보며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다. 죽음의 문턱을 함께 넘나든 그들 사이에는 이제 고용주와 고용인이라는 딱딱한 관계를 넘어선 생사를 함께한 전우이자 연인으로서의 깊은 신뢰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날 밤 강서준은 병실을 옮긴 제인의 곁을 지키며 밤을 새웠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다시 평화롭게 반짝이고 있었고 티탄 인더스트리의 한국 지부장은 긴급 출국하려다 공항에서 체포되었다는 뉴스가 속보로 뜨고 있었다. 모든 위협이 제거되었고 길었던 전쟁은 비로소 끝이 났다. 제인은 잠들기 전 강서준의 손을 잡으며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 정말 끝난 건가요? 더 이상 도망치거나 싸우지 않아도 되는 거죠? 강서준은 그녀의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아주며 부드럽게 대답했다. 그래, 이제 싸움은 끝났어. 하지만 자네와 나, 우리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야. 내일은 자네에게 보여주고 싶은 곳이 있어. 물론 총이나 방탄조끼는 필요 없는 곳이지. 제인은 그의 약속을 믿으며 처음으로 악몽 없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폭풍은 지나갔고 그들의 앞에는 맑게 갠 새로운 아침이 기다리고 있었다.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다시 찾아온 서울의 하늘은 그 어느 때보다 청명하고 높았는데 마치 지난 몇 달간 천일그룹을 뒤덮었던 먹구름이 거짓말처럼 사라진 것을 축복하는 듯했다. 강남 테헤랄로의 중심에 우뚝 솟은 천일그룹 본사 빌딩은 대대적인 내부 감사와 조직 개편을 통해 과거의 부패한 흔적을 완전히 지워내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었다. 로비에는 활기가 넘쳤고 직원들의 표정에서는 불안 대신 자부심이 엿보였는데 이는 강서준 회장이 보여준 결단력 있는 리더십과 투명한 경영 방침 덕분이었다. 강민철과 그를 추종하던 부패 임원들은 모두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고 티탄 인더스트리의 불법적인 인수 합병 시도는 국제적인 스캔들로 비화되어 그들의 아시아 시장 철수라는 결과를 낳았다. 이 모든 승리의 중심에는 강서준이 있었지만 그 승리를 가능하게 만든 그림자 속의 영웅인 한재인의 존재는 극비사항으로 분류되어 소수의 핵심 관계자들만이 알고 있는 전설로 남게 되었다. 최상층 회장실에서 내려다보는 서울의 전경은 여전히 화려하고 숨막힐 듯 아름다웠지만 강서준에게 이 풍경은 이제 정복의 대상이 아니라 지켜야 할 책임의 무게로 다가왔다. 그는 책상 위에 쌓인 결제 서류들을 처리하다가 잠시 펜을 놓고 창가로 다가가 섰는데 그의 시선은 도심의 빌딩 숲이 아닌 저 멀리 뻗어 있는 도로의 끝을 향하고 있었다. 제인이 퇴원한 지 일주일이 지났고 약속했던 72시간의 계약 기간은 이미 훨씬 전에 끝났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아직 정리하지 못한 감정의 부채가 남아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 사건 이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회복에 전념했고 강서준은 그룹의 혼란을 수습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빠 서로 얼굴을 마주할 시간이 부족했던 것이다. 하지만 오늘 강서준은 모든 일정을 비워두고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단순한 비즈니스 파트너로서의 작별이 아닌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사람에 대한 예우를 갖추기 위해서였다. 비서실에 인터폰이 울리고 곧이어 육중한 마호가니 문이 열리며 한재인이 들어왔는데 그녀는 더 이상 환자복이나 화려한 드레스 차림이 아니었다. 낡았지만 잘 관리된 가죽 재킷과 검은색 진, 그리고 굽낮은 워커를 신은 그녀의 모습은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야생적이고 자유로운 분위기를 고스란히 풍기고 있었다. 아직 부상의 여파로 걸음걸이가 완벽하게 가볍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생생하게 빛나고 있었고 안색 또한 건강한 혈색을 되찾은 상태였다. 강서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맞이하며 소파로 안내했는데 그 짧은 이동 순간에도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유대감과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몸은 좀 어때? 의사 말로는
아직 재활 치료가 더 필요하다고 하던데 벌써 퇴원해도 되는 건가? 강서준의 걱정스러운 질문에 제이는 가볍게 어깨를 으쓱이며 대답했다. 병원 밥이 너무 맛이 없어서요. 그리고 저는 온실 속의 화초처럼 가만히 누워있는 체질이 아닙니다. 움직여야 낫는 병이라서요. 강서준은 비서가 내온 커피를 그녀 앞에 놓아주며 잠시 망설이다가 품에서 얇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것은 제인에게 약속했던 보수와 신분 세탁 완료 증명서, 그리고 또 하나의 제안서가 담긴 봉투였다. 약속했던 잔금은 자네의 스위스 계좌로 입금했어. 그리고 국정원과 경찰에 남아있던 자네의 과거 기록들도 모두 삭제되거나 봉인되었다. 이제 자네는 법적으로 완전히 자유로운 몸이야. 그 누구도 자네를 쫓거나 과거를 빌미로 협박할 수 없을 걸세. 제이는 봉투를 열어 내용을 확인하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일 처리가 깔끔하시네요. 역시 대기업 회장님답습니다. 이걸로 제 은퇴 자금은 충분하겠군요. 어딘가 조용한 섬에 가서 낚시나 하며 살 수도 있겠어요. 그녀가 농담처럼 던진 말에 강서준은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자네가 낚시라니. 물고기들이 불쌍해서 안 되겠군. 그리고 봉투 안에 서류가 하나 더 있을 텐데. 제이는 봉투 가장 안쪽에 들어있던 고급스러운 종이 한 장을 꺼냈는데 그곳에는 천일그룹 보안 총괄 이사라는 직함과 함께 백지 위임된 연봉 계약서가 들어있었다. 그것은 단순히 돈으로 사람을 고용하겠다는 계약서가 아니라 강서준이 줄 수 있는 최고의 대우이자 자신의 곁에 있어달라는 간접적인 고백이나 다름없었다. 제이는 계약서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천천히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강서준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조건이 파격적이네요. 제 마음대로 팀을 꾸릴 수 있고 회장 직속이라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다라. 보통 사람이라면 절을 하고 받았겠죠. 강서준은 제인의 반응에서 이미 거절의 기운을 감지했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진심을 전하려 했다. 단순히 자네의 능력이 필요해서가 아니야. 나는 자네가 필요해. 지난 며칠간 자네가 없는 이 거대한 성이 얼마나 춥고 삭막한지 깨달았어. 내 곁에서 양지가 주는 안전함과 평온함을 누리며 살 수는 없겠나? 내가 자네를 지켜줄 수 있어. 강서준의 말은 진솔했고 애절함마저 묻어났지만 제이는 부드럽게 그러나 단호하게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가 도심을 내려다보며 입을 열었다. 서준 씨, 당신이 사는 세상은 화려하고 멋지지만 저에게는 숨이 막히는 유리 감옥과 같아요. 저는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 결제 서류에 사인하고 정치적인 미소를 짓는 삶을 살 수 없어요. 저는 어둠 속을 달리고 비를 맞으며 제 본능대로 움직일 때 비로소 살아있음을 느껴요. 그녀는 뒤를 돌아 강서준을 바라보았는데 역광을 받은 그녀의 실루엣은 잡을 수 없는 바람처럼 자유로워 보였다. 그리고 당신에게는 더 이상 제가 필요 없어요. 당신은 이제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강한 왕이 되었으니까요. 저는 위기에 처한 사람을 구하는 칼이지 평화로운 왕궁을 장식하는 보석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녀의 거절은 아팠지만 동시에 강서준이 그녀를 사랑하고 존경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했다. 그는 그녀를 억지로 자신의 세계에 가두는 것이 그녀를 죽이는 일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한재인은 야생마처럼 거친 들판을 달려야 가장 아름다운 존재였다. 강서준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고 이내 자리에서 일어나 제인에게 다가갔다. 알았어. 자네 고집을 누가 꺾겠나. 하지만 이것만은 약속해줘. 언젠가 지치거나 돌아올 곳이 필요하면 언제든 이곳으로 와. 내 문은 자네에게만은 항상 열려 있을 테니까. 그것은 연인으로서의 구속이 아니라 영원한 후원자이자 친구로서의 맹세였다. 제이는 강서준의 손을 잡고 강하게 악수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할게요. 그리고 혹시 또 누군가
당신의 목숨을 노리거든 연락하세요. 단골 손님 할인은 없지만 최우선으로 달려올 테니까. 두 사람은 회장실을 나와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다. 그곳에는 제인이 아끼는 검은색 대형 모터사이클이 수리를 마치고 광택을 뽐내며 기다리고 있었다. 제인은 헬멧을 쓰고 장갑을 끼며 라이딩 준비를 마쳤고 강서준은 그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이별의 순간이었지만 분위기는 슬프기보다는 새로운 시작을 앞둔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다. 엔진 시동음이 웅장하게 지하 주차장을 울리자 제이는 헬멧 쉴드를 올리고 강서준을 향해 마지막으로 윙크를 보냈다. 잘 있어요, 파트너. 당신의 제국을 잘 지키라고요. 강서준은 손을 들어 작별 인사를 건넸다. 잘 가, 나의 구원자. 부디 몸 조심하고. 모터사이클은 굉음과 함께 주차장을 빠져나가 햇살이 쏟아지는 지상의 도로를 향해 질주했고 강서준은 그 뒷모습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자리를 뜨지 못했다. 그녀는 떠났지만 그녀가 남긴 열정과 용기는 그의 가슴 속에 영원히 타오르는 불꽃으로 남을 것이었다. 계절이 두 번 바뀌고 다시 겨울이 찾아온 어느 날 저녁, 강서준은 퇴근길 차 안에서 태블릿으로 해외 뉴스를 검색하고 있었다. 동남아시아의 한 국가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질극이 신원 미상의 여성 용병의 활약으로 사상자 없이 해결되었다는 기사가 눈에 들어왔다. 기사에 첨부된 흐릿한 사진 속에는 폭발 현장을 뒤로하고 유유히 사라지는 모터사이클과 그 위에 탄 검은 가죽 재킷을 입은 라이더의 뒷모습이 찍혀 있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강서준은 단번에 그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었다. 그는 창밖으로 내리는 눈을 바라보며 입가에 잔잔한 미소를 머금었다. 여전하군 한재인. 어디서든 잘 지내고 있나 보네. 같은 시각 눈 덮인 이국의 도로 위를 달리고 있는 한재인은 잠시 모터사이클을 멈추고 헬멧을 벗어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차가운 공기가 폐부를 찌르며 상쾌함을 주었고 머리 위로 쏟아지는 별들은 서울의 네온사인보다 훨씬 밝고 아름다웠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강서준이 선물로 주었던 천일그룹의 로고가 새겨진 작은 지포 라이터를 꺼내 만지작거렸다. 불을 켜자 따뜻한 불꽃이 일렁이며 그녀의 얼굴을 비췄다. 그녀는 먼 곳에 있을 누군가를 떠올리며 작게 속삭였다. 걱정 마요. 난 여전히 달리고 있으니까. 라이터 뚜껑을 닫는 경쾌한 소리와 함께 그녀는 다시 헬멧을 쓰고 어둠 속으로 그녀만의 길을 향해 힘차게 스로틀을 당겼다. 엔진 소리는 밤의 정적을 가르며 자유의 창가처럼 울려 퍼졌고 그녀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고 또 다른 전설을 향해 계속되고 있었다.